가장 큰 사건이죠. 유병원 자살 사건 이후 가장 이상한 저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데. 사건 당일부터 계속 문자 보내면서 이거 이상해. 그게 계속 들었더니 이제 뭐 식상해서 저는. 난 이상해요. 여러 가지 이상한데, 그래서 저 혼자 또 달리면, 음모론자가 또다시 될 테니까, 이 사건을, 그래서 저희가 국내 1호 프로파일러, 배상훈 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쩌다가 이 서울로 오셨습니까? 여기가 별로 이제 제 인생이 끝나는 장소인가요? 아니, 인생까지 끝나지 않고 경찰학과 교수로서의 그렇죠. 지금 뭐 이제 왜 가셨어요, 이 교수님? 농담입니다. 자, 프로파일러시고 들어보셨는지 모르는데 저는 추론 파일러거든요. 추론 파일러. 프로파일러. 네, 추론 파일러인데 그러면은 한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 고견을 그리고 저의 추론을 거기에 이 추론이 어떤지 여쭤보고 첫 번째로는 이제 유서 그 자체 둘러싼 그 유서에 예를 들어서 왜 자살하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 두 번째로는 신고의 전후 상황도 대단히 좀 짚어볼 만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장. 거기에는 이제 최근에 오늘 아침에는 그 마티즈가 그 마티즈 아닌 거 아니야? 다른 마티즈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래서 한 세 가지 크게 나눠서 질문 드려볼게요. 첫 번째가 그 유서를 쭉 보면 첫 번째 사찰은 전혀 없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그리고 근데 자료를 삭제하였다. 핵심 내용이죠. 그리고 그것은 나의 판단이다. 내 잘못이다. 나 혼자 한 잘못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감사합니다요. 이게 저는 이 전체 유서에서 4개의 키워드를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먼저 드려보자면 우선 기술자일 뿐이잖아요. 드러나는 바에 의하면. 그러면 본인이 타겟을 선정한 것도 아니고 하란다려 한 사람이고 그리고 책임질 위치에 있지도 않고 본인이 내국인 사찰한 적도 없어요. 본인 주장에 의하면.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자살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했기 때문에 그나마 왜냐하면 삭제해서 그것이 나의 불찰이라고 하고 잘못이라고 하고 혼자의 그리고 자살했다는 건데 근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혼자 그걸 삭제하면 위기에 처했던 조직이 구해지냐 이거죠. 아니잖아. 뭐 많은 반론이 이거 좀 내국인 사찰이 없는데 왜 삭제하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보다 그 이전에 혼자 그걸 삭제하면 조직이 구해지냐고. 그리고 이 논리를 쭉 따라가면 내국인 사찰을 하지 않았는데 내국인 사찰을 한다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내국인 사찰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삭제하고 자살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논리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거든요. 교수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프로파일러로서 이 논리를 어떻게 보셨는지. 그러니까 보통 이제 목소리가 너무 좋아하지 않는데 그 유서 분석, 진술 분석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감정의 맥락을 먼저 찾습니다. 네. 말씀대로 이제 하나의 맥락이 가다가 걸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뭐가 냐면 이게 누구의 이중 동작이 있느냐, 두 번째 맥락이 있느냐. 그러면 숨겨진 무슨 의도 그렇죠. 맥락이 있느냐. 맥락이 있느냐. 근데 그것이 아니면은 이제 논리가 꼬여버린다. 그러면은 뭐 최악의 경우는 누가 이렇게 쓰는 걸 보고 있었을 수도 있죠. 말하자면 보고 아니잖아 이렇게 써야지라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뭐 그런 자살 위장 사건 같은 그럴 수도 있는데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음모론을 제기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일반 현장 사건에서 자살을 가장한 타살에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물어보는데 이제
유서가 이렇게 흔히 말하는 읽히지가 않는다. 그렇죠. 말하자면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전개되지 않는다는 거죠. 않는다고 하면은 그거는 다른 사람의 논리가 분명히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한 사람의 맥락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 저도 그렇게 이 유서를 읽었을 때 한 번은 잘 안 읽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몇 번 읽어봤는데 네. 역시 이거는 이상한데 왜 한 사람이 쓴 게 아닌가? 라는 그 느낌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럴 수도 있죠. 말하자면 시차를 두고 썼을 수도 있다. 시차를 두고 조금 그럼, 쓰고 예, 감정의 변화가 생겨 조금 쓰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시차를 두기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다시 나가고 뭐 지금의 어떤 거를 봤을 때는 네. 그리고 이렇게 글을 고쳐 쓰고 한 거 보면 오래 준비한 게 아니라 현장에서 쓴 듯한 그렇죠. 그런 흔적인데. 그래서 이제 물론 뭐 현장에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드러난 것은. 네. 눈표 같은 경우 네. 사실은 유서에는 역진이 없는 거죠. 말하자면 감정은 흐르는 대로 쓰는 거고 역진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다시 와서 눈표를 해갖고 무엇인가를 넣어주고 말기움 표시. 예, 끼움 네. 표시 같은 네. 경우 그러니까 뭐냐면 말기움 표시를 넣는 거하고 다 빼는 거가 거의 의미가 180 다르지 않습니까? 이 유서 같은 경우가 네, 네. 그러면 이것은 누군가 읽어줬나? 아니면 시차를 두고 썼나? 그 둘 중에 하나다. 그러면 시차를 둘 수가 없다고 하면은 바로 가서 죽었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중간에 다른 어떤 액션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면 그 시간이 좀 벌어져야 되는데 안 벌어지고 붙였다고 하면은 그 시간에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은 다른 누구가 있을 것이다. 적어도 그 감정의 흐름에 인터셉트 할 수 있는 어떤 아니면 개입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은 전화를 받았거나 그 몇 가지 상황이 있어야지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지. 그냥 혼자 앉아서 쭉 죽기 직전에 썼다고 보기엔 부자연스럽다는 예, 그건 거죠. 아니죠. 이건 절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보다 저 나쁜 사람 아니에요. 교수님 자리 유지하시겠어요? 어쨌든 프로파일링 기법상 분석해보면 혼자서만 쭉 그 자리에 쓴 거는 아니다. 예,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눈표, 그러니까 그 꺽쇠 집어넣어가지고 말 집어넣었잖아요. 저도 그걸 보면서 자살할 사람이 이런 거를 써서 유서를 남기는 경우가 있을까? 제가 뭘 유서를 많이 본 건 아니에요, 물론. 혹시 근데 이제 유서 같은 거 많이 접해 보셨을 테니까 이런 경우 보신 적 있어요? 저도 참 이례적인 게 그런 겁니다. 보통 이제 어떤 걸 쭉 쓸 때 그 틀리면 이제 찍찍 긋고 아니면 이렇게 하면 그 흔히 말하는 그 글자에 감정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죽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논리적으로 이 논리적 정합성 아니면 내용의 그 완결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걸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례적이죠, 사실은 이 부분이. 본 적은 없으시죠? 몇백 건 이상의 유서를 봤지만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런 유서는. 그리고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리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국정에 들어가면은 이제 사실 정보기관이고 어떤 위험도 있을 수 있으니 보직에 따라서는 유서를 쓰기도 한다. 근데 상상하면 쓰겠죠. 뭐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평소에 유서를 써왔던 이런 상황이 언제 닥칠지 모르니까 그런 요원으로서 이렇게 감정이입해서 이걸 보다가도 딱 걸린 데가 뭐냐면 감사합니다는 아니잖아요. 이게 내가 죽는데 어디다 감사해. 저는 이 대목에서 정말 한편으로 소름도 끼치고 왜 소름이 끼치냐면 이거는 감사합니다라고 쓸 대상이 있는 거예요. 대상이 있거나 아니면 유서가 아니라 경위서, 심할서, 사직서 이럴 때 심할서를 본 적은 있거든요, 많이.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포맷이? 저는 이 감사합니다를 봤을 때 사실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도 이 유서는 아니다. 이거는 그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경위서이지만 제가 든 느낌은 그런 겁니다. 경고문 정도가 아닐까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요? 말하자면은 내가 이렇게 했고 했는데 니들이 나를 했어. 근데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묻지 마라. 근데 그 앞장은 굉장히 절절하게 딸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가족에 대한 얘기를 딸에 대한 먼저 얘기를 아마 더 많이 했다는 기억이 나는데 아시다시피 딸애가 어디 다니는 줄 아시죠? 오늘 저기 장례식에 거기 그 제복을 입고 왔는 상태에서 그래서 제일 많이 걱정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자기 새끼 건드리지 말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러니까 감사합니다를 꼭 늘려서 저기 막인을 진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게 해석을 하셨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내가 지고 간다. 내가 다 짊어지고 갈 테니
고맙다까지 하지 않았냐. 여기서 내 선에서 끝내라. 예, 그 앞문장이 사실 앞으로 저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 직원이 본연의 업무에 수행함에 있어 한치의 주저함이나 회피함이 없도록 조직을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니들이 잘해라 이 말이죠. 나같이 내가 지금 억울하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내가 억울하지만은 결국은 뭐 니들이 죽을 걸 내가 죽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을 보면요. 그러니까 누가 지켜봤거나 불러줬거나 이런 의심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생각했을 때 이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내국인 사찰은 없다는 말은 뭐냐면 야당, 언론 또는 뭐 국민 니들 잘못한 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삭제했고 이야기는 복구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일부분 복구되거나 저는 그렇게 이해했고 그리고 내 잘못이다. 이 얘기는 개인의 일탈이라는 겁니다. 누군가 지켜봤다면 그 사람의 필요와 감정이 담겼을 텐데 국민이 내가 잘못했고 이제 복구 이거 어렵거나 이제 자기 손에 있는 거죠. 이제 요것만 복구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100%를 모르는데 처음부터. 그런 다음에 하지만 이런 삭제는 국정원 시킨 게 아니라 개인 일탈이야 라고 누군가가 이 유서의 형식을 띤 이상한 괴문서를 통해 말을 했다라고 저는 이해했는데 일단 그렇고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그 감사합니다와 연결해서 제가 이상했던 것은 가족이 남긴 유서에 보면 하트를 3개 그려놨어요. 하트를 3개. 사랑한다는 얘기죠. 사랑해 하고 하트를 3개. 네. 근데 이게 이제 가족 전체, 부모, 아내, 자식들을 두고 40대에 가장이 생을 마감하는 순간이란 말이죠. 사실은 대단히 비장하고 만감이 교차할 순간인데 하트를 그려가지고 3개. 이 부자연스럽다. 이거는 본인이 죽지는 않지만 내가 유서를 쓴다면 실제로 죽을 건 아니지만 유서를 쓴다면 하는 정도의 조금 더 가벼운 마음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여유 아닌가 이거.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트는 어떻게 보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정보기관원이고 그럴 경우는 이제 흔히 말하는 무엇인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뭐 대북 작전이든 무슨 작전을 위해서 하트를 유서를 써놓죠. 하트를 사실은. 여러 가지 써놓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트 2개. 예비적으로 써놓은 것일 수 있다는 것에는 저도 뭐 일정 정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말하자면 앞에 1, 2와 3은 다른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3은 여기와 관계된 거지만은 1, 2는 훨씬 이전에 써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전에 써놨을 수도 있고. 왜냐면 거기에 해킹한 얘기가 전혀 없거든요. 그 얘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분리해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감정선이 앞에 선과 뒤에 선이 확 나눠져 버리는 것은 1, 2와 3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유서를 쓰긴 썼는데 시차가 있거나 혹은 본인이 유서를 쓰고 있지만 내가 죽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썼거나 하여튼 그러지 않고서야 지금 모든 가족을 다 남기고 지금 자기가 국정원 입장에서 국가적 재난 사태에서 이 사태를 종결짓기 위해서 개인의 목숨을 버리는 굉장히 비장한 상황인데 하트를 이렇게 그리고 간다는 게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 뒤에 사실은 그런 감정이 있으려면 조금 죄송한데 눈물 자국이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있어요. 케이스가 더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짝짝짝짝짝 하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거 말씀하신 요게 뭐냐면 제가 보면서 이 유서 좀 이상하다고 한 대목입니다. 뭐냐면 쭉 보시면 이렇게 이분은 뭐 프로그램이라서 그런지 성격이 그런지 모르는데 글을 쓸 때 전체 유서를 보고 줄을 쫙 맞춰요. 처음부터까지 줄을 다 맞춥니다. 여기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요 선에 글이 걸리면 다 걸려있어요. 이렇게 앞뒤로 다 마찬가지예요. 요 사이에 들어가면 글이 그 사이에 딱 들어가고 유일한 예외가 이겁니다. 제가 왜 이걸 주목했냐면 보세요. 여기에 꺽쇠가 들어가죠. 그리고 원과 이 사이를 보세요. 이 꺽쇠가 들어갈 걸 알았어요. 이 꺽쇠가 들어갈 거를 알아서
칸을 띄웠다, 이렇게. 여기 보세요. 여기는 줄을 딱 맞춰서 오죠. 근데 여기는 줄이 위로 올라갔죠. 글이. 유일하게. 여기에 꺽스가 있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꺽스가 들어가도록 글이 떨어져 있어요. 이가. 다른 조사를 다 찾아보면 이렇게 떨어진 데가 없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까 불러줬다고 말씀하셨는데 불러준 게 아니라 아예 써 있는 걸 보고 꺽쇠를 넣을 걸 미리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쓰면. 물론 이거 하나로 단정할 수는 없는데 제가 이 부분을 읽다가 이거 약간 소름 끼치는데 이 부분. 그래서 사실은 꺽쇠까지 들어간 원본이 있었다. 원본을 보고 옆에서 받아 적은 거 아닌가.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꺽쇠가 있으니까 눈에 보이니까 여기서 칸을 띄워가지고 꺽쇠가 들어갈 공간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를 떨어뜨려서 요 1, 2 할 때 2 붙인 거 보세요. 미리 보고 한 거 아니냐는 거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쭉 줄이 다 맞아요. 위아래 뜨끔한데 저것만 툭 위로 올라가 버리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는 사실 그냥 자기 생각을 쭉 쓰다 보면 무의식적으로는 그냥 쭉 나갑니다. 그렇죠. 갑자기 위로 올라갈 이유가 없는 거죠. 전혀 저거는 없죠. 이제 부자연스러운 거죠. 사실 저 그죠. 부분에서는. 예. 그러니까 보고 썼으니까 미리 떨어져 있는 걸 보고 무의식적인 거죠. 무의식적. 사실은 저것까지 생각했으면 그냥 그것도 줄도 그대로 갔을 텐데 눈에 보이니까 무의식적으로 줄 띄운 거죠. 이렇게. 저는 저 직원이라는 단어, 제가 계속 이 직원이라는 단어를 봤어요. 계속 보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이렇게 띄운 거 부자연스러운. 보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직원을 굳이 넣었을까? 만약에 누군가가 먼저 썼다면 누군가가 바로 이어진 게 뭐냐면 국정원 직원 일동 성명서가 나와요. 사실은 저는 해킹 사건을 통틀어 가장 코미디라고 생각하는데 국정원에 노조 게시판 있나요? 사실 이런 아니 국정원 일동 중지를 어디서 모으죠? 그리고 누가 국정원 일동을 대표하죠? 딴지에서 그런 일이 있었나? 우리는 내가 노조를 만들려니까 안 만들어 애들이. 그럴 때나 직원 일동 이렇게 하는 거지. 아니 정보기관이 직원 일동이라고 나는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 상상이 안 됩니다. 경찰 일동 이렇게 똑같은 거죠, 뭐. 경찰이 경찰 일동도 이상한데 경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국정원 요원이 국정원은 사실 항상 자랑하는 게 자기들끼리 서로 뭐 하는지 모른다. 우리는 그런 조직이라는 걸 굉장히 미덕처럼 얘기를 하는데 노조 게시판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갑자기 직원 일동하고 나면 서로 다 알았던 건가? 그 다음날 바로 나왔는데 그러면서 저는 이거하고 이제 연결해서 누군가 그 플랜을 머릿속에 있던 사람의 그 흐름 속에서 직원을 집어넣어서 직원이 뒤에 튀어나오고 이렇게 한 게 아닐까 하는 또 하나의 추론을 했다는 거죠. 너무 꼼꼼해 놔도 내가 생각해도. 응? 그런 생각을 했고 여기까지는 제 생각에 그렇게 이상하진 않죠. 예. 저 분명히 타당하신 부분. 저도 그렇게 생각한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예. 일부. 일부요, 일부. 자, 여기까지가 유서를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한 부분이고, 사실은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하기가 무서워요? 저는 이걸 계속 들여다보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느 순간. 상상해보고 감정이입해서 그 순간에 프로파일링도 그런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현장을 반복해보죠. 근데 저게 제가 저 글을 썼다고 하면 안 나가는 겁니다. 글이. 그렇죠. 글이 안 나가는데 저게 나왔다는 건 결국은 시차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논리가 들어갔거나 이게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걸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저로서 거죠. 답답하죠. 사실은. 네. 자, 조금 더 이상한 게 나옵니다. 이제 신고. 신고는 이제 말이 거론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신 버전의 이야기는 국정원에서 출근을 하지 않자 국정원 먼저 연락을 했다는 거죠, 지금. 5시쯤 나갔는데, 대충 시간을 정리한 걸 보니까 새벽 4시 50분 정도에 출발했고, 그리고 119 신고된 것은 10시 4분이라고 특정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12시 2분에 발견됐어요. 시간만 하면. 근데 이제 10시께에
신고하기 전에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죠. 조사를 받기로 돼 네. 있었다는 거죠. 그것도 그렇고 회사 국정원에서 왜 안 오냐 연락 와서 출근했다. 통화를 하다가 오늘 또 새로 나온 소식 하나는 국정원에서 신고하라고 했다. 한국일보 기사에 오늘 기사인데 뭐냐면 10시가 되자 부인에게 전화를 해서 즉시 연락을 해서 실종 신고를 해라. 실종 사유는 부부싸움으로 집을 나갔다 하고 위치 추적도 요청해라. 라고 그 부인에게 말을 했다는 게 사정기관의 말이라는 걸 보면 아마 이제 초기 이 사건 조사할 때 경찰에서 뭐 부인이 진술한 내용을 통해서나 뭐가 나왔겠죠? 국정원에 이렇게 말해줬을 리는 없고 물론 뭐 국정원 여기 대해서 부인하거나 아니라고 하거나 뭐 사실관계가 틀리다고 할 텐데 여하간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부인이 생 거짓말을 할 일 없다고 생각하면 난 신빙성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이건 좀 더 따져보고 그 전에 시간으로 첫 번째 나가서 5시간 지났는데 이게 실종 신고 되느냐? 그거 어떻습니까? 국정원에서 그 집으로 전화한다는 것도 되게 웃기다고 생각해요. 저도 웃기다고 왜냐하면 생각해요. 네. 과장급이고 팀장급이면 이게 흔히 말하는 인적 관리가 되거든요. 동선이 다 파악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당연히. 근데 그걸 지들이 몰라갖고 더군다나 지금 국정 조직이 뒤흔들릴 사건의 핵심 예. 관계자를 그러니까 그걸 회사에서 안 와. 그게 무슨 흔히 말하는 동네 가게도 아니고 네. 흔히 말하는 그 기업도 아니고 그건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했다고 쳐도 이제 거기를 얘기했고 말하자면 그 안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고 반드시 와야 될 어떤 상황. 네. 뭐 그게 뭐 감찰이라고 한다. 뭐든 간에. 예. 근데 사실은 뭐 이 부분에서는 뭐 이 집에서 이제 이 나간 분을 찾을 이유는 없죠. 왜냐하면은 뭐 그 정도의 정보기관원이고 그러면은 사실은 네. 연락이 안 될 때도 있겠죠. 예, 하루나 이틀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결국은 거꾸로 흔히 말하는 국정원에서 얘기를 했다는 건 맞는 거고 근데 왜 했느냐? 네. 흔히 말하는 연락이 안 됐는데 안 되는 걸 왜 이상하게 여겼느냐? 네. 말하자면 그런 걸 낌새를 분명히 챘을 것이다. 흔히 말하는 그게 감찰이든 아니면 뭐든 이 사람이 좀 이상한 행동을 할 가능성에 대한 아니면은 거꾸로 말하면 그걸 미리 짐작하고 있었단.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거는 국정원에서 무엇인가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전화를 했다는 것 자체는. 제가 궁금한 건 첫 번째 그것도 따져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집 나간 뒤 5시간 만에 실종 신고가 접수가 잘 됩니까? 아니죠.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지금 계속 저쪽에서는 변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말하자면 그냥 나가셨다고 하면은 보통은 그렇게 빨리 찾지도 않고 그냥 이제 좀 어디 좀 머리 식히러 가셨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밤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침에 나갔는데. 아침에 나갔으면은 아니 어디서 이제 뭐 조금 잠깐 머리 식히러 나가셨을 겁니다 하고 그렇게 빨리 찾지도 않고 실제로 현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그런데 이제 그 경찰청 차장은 우리가 잘한 것 같고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빨리 찾았는데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고 하니까 아니 평소에 그러지 않으니까 문제지. 평소에는 하나도 안 그래다가 평소에는 이제 지금 속 터져가 죽는 사람도 많거든요. 저기 나갔는데 네. 안 찾아줘 갖고 했는데 왜 이 케이스만 이렇게 빨리?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잘했다니까 그래 박수 쳐주고 말지라고 해도 좋은데 이상은 하죠. 예, 그걸 본 그 경찰 관련대에 몸담았던 사람은 아이고 또 저것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것들 다음에 뭔가요? 저것들 일 참 잘하는구나. 저 나쁜 사람 아니야. 다음이 뭘까? 아니 근데 그것도 접수를 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지금 발견된 시간을 보면 바로 출동했어요. 그러니까 접수 5시간이면 접수를 안 받아주거나 에이 하고 제껴놓는 게 아니라 접수를 받았고 그래놓고 나중에 나간 게 아니라 바로 나갔다고요. 시간상 보면은 접수 받고 바로 찾았어요. 이중으로 이상한 거죠. 접수도 받고 빨리 찾고 이것도 이상한데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뭐 소방서 경찰 성실히 일을 잘했다 라고 쳐주자고요. 매우 이례적이면 쳐줘요. 쳐주는데 저는 뭐가 정말 이상한 건 뭐냐면 만약에 정말 회사에 안 왔어요. 이 중요한 사람인데 안 와. 그러면 국가정보기관에 있던 위치 파악 가능할 거 아닙니까? 집에 전화할 필요 없다는 거지. 자기들이 요구를 보내는 게 맞지 않나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면 기자를 만들 수도 있고 뭐 다른 생각을 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소방서도 1시간 반 만에 찾는데
소방서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소방서가 가지고 있는 장비나 전문성하고 사람을 찾는 데 있어서 국정원하고 비교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국정원은 자기의 요원이고 소방서는 모르는 사람인데요. 전화번호 달랑 하나 있는. 그런데 이 지금 보도된 대로 따르면 국정원은 전화해서 가정주부에게 빨리 신고하세요.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야. 이 중요한 시국에 이 중요한 사람을 회사 안 오는데 이거 큰일 났네? 가정주부한테 빨리 신고해요. 찾아요. 이렇게 되겠다는 게 말이 되나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제 변명을 하는 거고 사실은 그 정도면은 아마 거의 100%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을 겁니다. 동선은 거의 확보하고 있었을 것이고. 위치는 알고 있었을 텐데.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왜 갔느냐? 왜 갔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람이 왜 아주 선량하게 해석을 한다면 왜 저기서 뱅뱅 돌고 있지? 저수지 주변을?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면은 그때 낌새를 채고 누가 보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작전팀을 보내든 아니면 뭐 제거팀을 보내든 아니면 데리고 와라. 예, 구출팀을 보내든 둘 중에 하나를 했겠죠. 근데 전화해가지고 119에 신고하세요. 이거는 그냥 일반 회사가 하는 일이에요. 일반 회사가 우리 회사 직원 지금 연락 안 되는데 119에 신고해 이러는 거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분명히 그 차에 그 GPS나 탐지 장치가 있었을 겁니다. 휴대폰을 켜고 있었다니까요. 지금은 휴대폰도 그렇지만은 국정원을 출입하는 차량에는 다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그 코드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건 더더욱이 당연히 그렇죠. 더더욱. 이 대목이 제일 이상해요. 저는 아까 교수님 잠깐 언급하셨던 부분인데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했을 수도 있다. 국정원이. 그렇죠. 자살을 예.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이런 그 정보기관 같은 경우는 그 감찰팀이라는 게 그냥 보통 이제 오세요, 이거 보세요 이런 감찰팀으로 비하는 건 아닙니다. 말하자면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조지는 거죠, 조지는. 말하자면 그런 거죠. 감찰팀이라는 게 이제 쉽게 말하면. 나는 무슨 얘기가 나오나 했어요. 근데 이제 감찰팀은 이런 일을 하는 데가 아니고요. 엄청난 비밀이 나올 줄 알았더니 조치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제 흔히 말하는 이런 거죠. 때리나요? 아니 때리지 않아도 보통 그런 정보기관 같은 데서는 전략적 신문기법이라고 해갖고 거의 피를 말리는 신문을 합니다. 감찰팀의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그 야차 같죠, 야차.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코너로 모는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가족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 경찰 직원이 자살했다 아니면 뭐가 했다고 하는 것은 그 방식이 거의 일관돼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이제 감찰팀에서 뭐 전화 한번 하면은 사실은 보통 직원들도 가슴이 덜덜덜 떨릴 정도의 압박을 받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뻔히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이 두지기 시작하면 작살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 조지까지 했는데 뭐 작살 정도야. 작살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전에 계속 몇 번 전화를 했다는 거는 그만큼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을 받았고 그러니까 그걸 눈치를 채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이 임과정도 눈치채고 있었고 그러니까 위쪽에서도 국정원 위쪽에서도 얘가 좀 위험하지 않을까? 튈까? 아니면 어디로 갈까? 이런 거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교수님의 추론의 방향을 듣다 보면 자살을 유도하고 자살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살을 방조하였다 정도의 가설. 저는 그건 뭐 가설이 아니라 그건 거의 확실하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정보기관 쪽에서 그렇게 안 하는 정보기관이 바보죠. 왜냐하면 정보기관이 조직보호를 하지 않습니까? 조직보호를 하려면은 그게 어느 위치까지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터져갖고. 그러면 중간에 꼬리를 자르는 방법은 간단한 겁니다. 그거는 그 흔히 말하는 힘없는 작전 기술자를 제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술자. 네, 기술자를. 그러니까 그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죠. 자살 유도설 나왔습니다. 자살 유도설. 근데 이거는 근데 자살이죠, 사실은. 근데 그 사람한테는 자살인 거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정황이 된 게 자살 당했다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그렇죠. 그래서 자살 당했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그 압박을 어떻게 하는지는 저희들은 잘 알죠. 왜냐하면 그거를 저희들이 가르치니까.
어떻게 나쁘신 분이네. 원래 이제 프로파일링이라는 게 발전하게 된 게 뭐냐면은 원래 예전에 그 냉전 시대에 그 이쪽 저쪽 그 스파이들을 고문하는데 그 손을 안 대고 고문하는 방법 때문에 이게 발전된 기술이거든요. 프로파일링이 예, 물론 사람의 심리를 읽어서 그 사람을 매니플레이팅 하는 거군요. 말하자면. 정신을 파괴시키는 거죠. 그래서 굴복시키는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손을 대면 안 되는 건 뭐냐면 손을 대면은 이쪽에서 손을 대면 저쪽에서 손을 대니까 냉전 시대니까 그렇지 않도록 흔히 말하는 그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이제 흔히 말하는 아부그라이브의 교도소에서 이라크 포로들 해는 방식이나 그리고 뭐 그 미 여군 19살짜리 여군을 통해서 흔히 말하는 이슬람교도 뭐 다 벗겨놓고 모욕 주는 게 다 그런 방법들이거든요. 정신적으로 모여줘서 예, 그래서 스스로 자살하게 만드는 정신을 붕괴시키는. 예, 그런 것들을 누가 개발하겠습니까? 그 심리학자들, 특히 범죄 심리를 하는 저희들 같은 내가 나쁜 놈 이런 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잘 알기 때문에 이거 딱 나왔을 때는 이게 당했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다른 가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른 가설 좀 이따 한번 얘기해볼게요. 네, 다른 가설인데 네. 어쨌든 이상한 거 추성이에요. 추성인데 현장. 이제 현장 TV조선 이건 잘해요. 이게 얼마나 외진 곳인가를 이제 헬리캠으로 찍은 거예요. 일부를 찍은 건 이 이상 올라갈 수 없습니다. 보면 수풀 때문에 거의 끝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들어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냥 사람 걸어다니라고 하는 오솔길을 차 하나 지나갈 길을 쭉 들어간 겁니다. 완전히 보시면 이 첩첩산중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 마주친 또 뭐 동네 사람 있다고 해요. 힘겹게 올라갔대요. 꾸역꾸역 차가 잘 갈 수 없는 곳인데. 제가 이제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건 뭐냐면 유서를 보면 유서로 인해서 이 사건이 일단락되길 바랍니다. 그럼 유서가 발견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유서가 발견돼야 되고 휴대폰도 켜놓습니다. 발견되길 원하는 거지. 근데 왜 여기를 들어가? 이게 상충되는 거, 충돌하는 거죠. 이렇게까지 들어가면 찾기 어렵단 말이죠. 발견되길 원하고, 그리고 발견돼서 일단락되길 원하고, 그래서 휴대폰도 켜놨다면, 이렇게까지 어렵게 저기를 들어갈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이제 박관천의 최경희의 예를 보시면은, 최경희, 십상식 사건의 그 최경희요. 네. 또 자살로 처리가 됐잖아요. 길가에서 자살을 했어요. 왜냐하면 빨리 발견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아마 이거는 시간을 벌기 했거나 아니면 시간과 관련된 어떤 모종의 장치일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원하는 대로라면은 조금 빨리 발견될 수 있는 곳에서 자살했어야지 맞는 건데, 야, 삐질삐질 저기까지 갔다는 것은 그것과 다른 어떤 상충되는 어떤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유가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그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저기까지 가야만 했었던 이유가 있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소방서에서 나중에 찾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휴대폰 위치가 있는데도 저기를 못 찾아가지고 1시간 반을 헤맸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첫 번째로 이상했던 거고.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상했던 건 사진을 찾다가 이걸 발견했어요. 여기 돌입니다, 돌. 뒷바퀴 뒤에 돌로 바퀴를 받쳐놨어요. 이게 사진, 이게 돌 2개가 보이세요? 큰 돌 2개가 차 뒤에다가 이 큰 돌 2개를 받쳐놨다고요. 전문용어로 졸라 부자연스럽다. 만약에 내가 죽기 직전이에요. 근데 약간 경사져 있어요. 그런 자잘할 걱정할 새도 없지만 약간 경사져 있어요. 사이드 브레이크 걸고 끝나죠. 이거를 굳이 밖에 나가서 큰 돌 2개를 받쳐가지고 차가 뒤로 밀리지 말게 하는 다음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자기가 죽었는데 뒤로 밀리든 말든 무슨 상관 있겠습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죠. 이거 확실히 참 예,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랬을까요? 양반이 진짜 자살의 전문가일까요? 아니,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도 자살 전문가 정도 돼야지 저 정도 생각을 할 거다. 아니 이거는 저는 이제 그래서 종합 추론을 한 게 있어요. 이제 다 보다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나마 말이 되게 서로 엮어가지고 추론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저는 자살 유도선은 아닙니다. 유도선은 아닌데,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거의 유병원 때처럼, 막, 그때 우리 풀 전문가 불러가지고 막, 사체 밑에 있는 풀이 얼마나 만에 썩느니 뭐 이런 얘기 막 하고 있었거든요. 이 돌, 진짜 이상하고요. 또 이상한 거 있어요. 이제, 어제 YTN에서 처음으로 단독으로 영상 CCTV 확보해가지고, CCTV 앞에서 이 차가 왔다 갔다 합니다. CCTV가 있는 지점에서. 그러다가, 보시면은, 같은 장소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서 좌회전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 산등성이로. 요, 3분 동안 왔다 갔다 했다고 그래요. 저는 이 왔다 갔다 했다는 것도 좀 이상했어요. 모르는 길이다. 첫째 가능성. 원래 잘 아는 곳이면 쑥 갔을 거 아닙니까? 이게 많은 길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쭉 가다가 삼거리 하나 나오는 데거든요. 헷갈릴 리가 없는 곳이라고요. 근데 여기를 쭉 갔다가 3분 만에 돌아와 다시 올라간단 말이죠. 모르는 길이다. 첫 번째 가설. 두 번째 가설, CCTV에 자세히 찍히길 원했다. 그게 CCTV 앞이에요. 이 두 가지가 아니면 이상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3회 가설은 누군가를 만나러 갔을 수 있죠. 어느 지점을 찾아갔을 수 있죠. 잠깐. 예, 그러니까 누군가를 찾아갔던 거죠. 누군가를. 예, 지금 가 있는 데가 목적지인데 거기가 누구를 그렇죠. 만나러 간 네. 것이 시간 경유지가 있었다.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삼자설 그러면 그럴 수 있네요. 제3자가 있었을 수도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번호판이 다르다. 이제 녹색이란 말이죠. 이건 사실 사람들 눈여겨 안 봤을 텐데 녹색이어서 눈여겨보기 시작했어요. 요즘 녹색이 잘 없거든요. 이게 중고로 샀다고 하니까 중고차에 달려있는 걸 그냥 달고 있었는지 녹색입니다. 분명히. 근데 CCTV에 찍힌 걸 보면 이게 하얀색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건 빛 반사 때문에 하얀색 판넬이 색이 날아가서 해상도가 떨어져서 그럴 수는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보세요. 번호는 하얀색이에요. 이게 날아가면 이거 더 날아가야 돼요. 그렇죠. 하얀색일 때는 번호가 까만색이지만 그래서 보시면 까만 글자 같은 게 보이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죠. 날아갔으면 이것도 날아가야죠. 지금 파란색이 날아가서 하얀색이 보일 정도인데 하얀색은 완전히 날아가야죠. 그러면 안 보여야 되는데 다 같이 이게 그냥 허옇게 여기에 번호판 같은 게 보인단 말이죠. 숫자가. 그렇다는 거는 이거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만약에 이게 의문이 된다면 저도 이건 의문이 많이 드는데 만약에 의문이 된다 그러면은 즉시 뭐 그냥 가서 실험을 해서 해도 되는데 그건 안 나오고 그냥 그 그쵸. 얘기만 반복하고 있으니까 네. 반사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은. 다 날아가야지. 더 날아가야 되는데. 이거 하얀색이었던 거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뒤에 찍힌 뒤쪽도 하얀색처럼 보여요. 물론 해상도는 낮아요. 네? 해상도는 낮은데 색상 가지고는 뭐라고 못하겠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번호처럼 보이는 이건 뭐냐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여기 보면 범퍼 가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부분에 범퍼 가드가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범퍼 가드가 없어요. 이건 확실히 범퍼 가드가 없죠, 이쪽은. 없어요. 저쪽도 없는 거죠. 이건 네. 음영 보세요. 때문에. 자, 이게 그럼 이것도 비판세 때문일까? 그래서 카트 해가지고 봤어요. 이게 보세요. 이 범퍼 가드는 이렇게 돌아가 있단 말이에요. 이쪽까지. 이쪽 뒤에까지. 그러면 여기 걸려서 보여야 돼요. 여기 어딘가에. 전혀 없네. 이거 비판사로 설명할 수 없죠, 이게. 그래서 저희가 그 대목만 동영상으로 잘라서 봤어요. 한번 보세요. 자, 1배속, 0.5배속. 가드 없죠? 0.3배속. 다른 차네, 다른. 가드 없죠? 분명히. 가드 없다고. 왜 이 차를 그 차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른 차인 건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난. 이건 다른 차인 겁니다. 이걸 보고 다른 차라고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지. 지금 뭐 경찰에서는 비판사 때문에 그런 거더라고 같은 차라고 이제 공식적 입장이 나왔어요, 이미. 다른 차라고 봅니다. 이 영상만으로 기준을 볼 때. 확실히 가드가 없는 건 맞아요.
이게 검은색이 비판사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하기에는 너무 선명하게 없는 게 보여요. 그러면 남은 가설은 자살하기 직전에 범퍼카드 붙였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번호판은 어떻다고 쳐. 어쨌든. 응? 제가 이제 여기까지 보고 이상한 거에 홍수예요. 홍수. 교수님은 그래서 조합 추론을 한번 버전을 내놓으시면 이제 먼저 현장을 봤을 때 가장 먼저 의문 났던 건 그겁니다. 번개탄 부분이고요. 번개탄이 앞과 뒤에 있으려고 하면은 알루미늄 포일, 도시락 포일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이게 들어갈 정도면 요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번개탄 다 피워보셨죠? 안 된다. 딱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래서 그쵸. 이제 이렇게 자살하는 차들이 불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많이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시체에 환상이 많은 거고, 그래서 보통 뒤에다 이제 해서 예비 연소를 시킨 다음에 이걸 가르쳐 주면 안 되죠. 어쨌든. 근데 이렇게 하긴 했는데 앞뒤로 했다는 것 자체가 되면 뭐냐면 연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잖아요. 불이 나야 되는 게 맞아요. 그 마티즈 작은 차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이건 좀 이상한데, 그리고 밑에다가 알루미늄 포일 소파가 녹았을 텐데, 아니면 탔을 텐데, 아니면 뭐 이렇게 됐을 텐데. 구멍은 눌길 했어요. 구멍은. 그게 이제 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거는 뭐지라고 일단 첫 번째. 그러면 유서는 어디 있지? 유서는 어디다 놨어야 되나? 그리고 유서가 말씀하신 대로 도를 고일 정도라면 이걸 보여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나타나는 부분에서는 이게 누가 있었네 이런 생각을 한번 딱 해봤고요. 누가 현장에 본인 위에도 있었네. 네, 그 팀원이건 아니면 누구건 어쨌든 있어야지. 마지막에 뭐 말을 나눴던 그래야지 이게 맞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게 이제 처음에 느낀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장소라든가 방식 같은 데서는 사실은 좀 부자연스러운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존재하는 그런 물론 뭐 번개탄 어디서 샀냐도 지금 안 나오고 있긴 해요. 왜 그 새벽에 번개탄 살 데 없거든요. 지금 이 시간대로라면 새벽 6시에 올라갔다는 얘기인데 동네에서 소주는 살 수는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번개탄 안 샀다고 하니까 뭐 어디서 샀냐는 거지.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 번개탄을 안 펴보셨구나. 예전에 연탄 썼기 때문에 그 번개탄 위에 연탄 꺼지면 하잖아요. 그러면 붙이면 푸치해요. 불꽃도 튀고 그리고 굉장히 뜨거워요. 대단히 뜨겁다고요. 근데 저는 번개탄을 두 개를 놓고 앞뒤로 했다고 했을 때 자살 전에 너무 뜨거워서 못 견디겠다. 이 쇠로 된 차기 때문에 연량이 굉장히 납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가스 중독을 의도한 것인데 가스 중독 전에 그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죽으려고 했지만 때리면 아프잖아요. 그럼 튀어나가는 것처럼 뜨거우면 못 견딘단 말이죠. 그 안에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저도 그거 이상하게 생각했고요. 질식해서 죽습니다. 이 일산화탄소 중독 전에. 그러니까요. 연기에 의도한 바는 자기가 순간적으로 의식이 몽롱해지고 그래서 일산화탄소로 내가 어느 순간 죽는지 모르게 중독으로. 네. 그 연탄가스 마셔본 적 없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산 거야? 바람직하게 사셨네. 왜 연탄 보일러 같은 집에 보면 가끔 새가지고 막 그냥 어찌하고 그러는 데 있잖아요. 근데 모르거든요. 몰라요. 그 일산화탄소 중독인데 그게 아니고 연기가 너무 많이 난다니까. 그전에는. 그래서 그 차 안에서 견딜 수가 없었다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교수님 말씀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떤 이 누군가가 희생양이 필요하고, 근데 그 기술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유도하였고 그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론. 그리고 현장에도 있었을 수도 현장에도 있다. 그거를 예. 그리고 네가 죽는 게 모두를 구하는 길이야라고 현장에서 누군가가 예. 있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추론을 하신 거라면 저는 좀 다른 게, 저는 보고 무슨 생각했냐면 뭐 큰 맥락은 비슷한데 제가 이걸 보자마자 떠오르는 거는 몇 달 전에 그 유호성 간첩 사건, 조작 사건, 기억상실 권과장이라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시 단기 기억상실에 걸려서 생각나세요? 그분이 딱 이거였거든요. 일단 해가지고 바로 119 와서 구출을 해가지고 살아나가지고 지금. 근데 우선 저도 정말 죽는다고 생각하지
안 읽고 직접 쓴 유서고 본인을 그런 케이스로 생각했던 게 아닐까. 본인이 이제 제가 그 감정이입을 해본 것은 유서가 여유가 있어요. 말하자면 이전에 쓴 거거나 마지막에 쓴 거라고 하더라도 여유가 있다 이거죠. 칸도 이렇게 하고 막 다르게 이거 좀 칸이 위로 올라왔네. 미리 위로 밀어서 쓰고 자기가 진짜로 준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약속을 받은 거야. 권대가장 케이스 봤지. 제가 그때 의심한 거는 뭐냐면 일산화 중독 효과를 내는 뭔가 어떤 약물을 먹고 실제로는 이제 그 일산화 중독이 된 게 아니라 그런 약물 무슨 영화 보면 많잖아. 무슨 캡슐, 뭐 앰플 이런 거 먹고 뭐 몇 시간 후에 살아나고 뭐 이런 거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을까 혼자 생각했거든요. 방송하게 됐지만 그런 거를 이제 그런 약속을 받은 거야. 그래서 본인은 그렇게 처리된다 믿고 그런 식으로 여유 있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죽는 것처럼 보이도록 썼으나 실제로는 마음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이런 걸 써줬고 그렇게 자기는 약속 받았다고 생각하였으나 실제로는 치밀하게 준비된 어떤 작업에서 당한 게 아닌가. 이 CCTV에 찍힌 마티즈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왜 굳이 다른 게 등장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거기에 올라갔다는 게 찍힌 게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했던 건 그러면 그 차는 이미 가 있던 건가? 미리 가 있었을 수도 있죠. 네. 다른 날?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거는. 그리고 돌이 있는 것은 어쨌든 그 자리에서 그분이 의식이 있는데 일산화탄소나 그 안에 마시고 사망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부검 결과 보면 목에서 거름 나오고 일산화탄소 중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망하지 않은 채 그 차 안에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돌을 보면서 생각한 것은 만약에 그렇다면 의식이 사망하진 않고 의식은 남아있는데 이제 완전하지 않은 상태. 이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몸부림을 친다든가 차를 뭐 브레이크를 내린다든가 밟는다든가 그럼 차가 움직일 수 있잖아. 그래서 받쳐놓은 게 아닐까. 차가 예를 들어 자살한다는 사람의 차가 어디 풀숲에 처박혀 있다든가 늦게 발견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디 가지 말라고 받쳐놓은 거 아닌가. 다른 누군가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타살설인 거죠. 말하자면. 자살 유도설이 아니라 본인은 그렇게 자살인 척하고 다시 권대가장 케이스처럼 살아날 줄 알았으나 그렇게 약속받았다고 믿었으나 실제로는 이 한 사람을 보내서 자기들은 살아남으려고 하는 이 조직에 굉장히 야비하고 비겁한 간부들이 한 작업 아닌가. 그게 이제 비겁하고 야비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가설이 맞다면 라고 저는 생각하였으나 이것이 절대 그럴 일은 없다. 왜냐면 아기가 너무 안 맞으니까. 그나마 맞게 맞춰보면 그 정도의 가설. 그러니까, 5인 타살설이죠. 본인은 자살이 아닌 자살 흉내만 내면 될 줄 알았던, 그렇게 오인했던, 그러나 실제로는 만들어진 어떤 타살의 코스. 굉장히 잔인하고 비겁하다. 라고 저는, 이 가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저도 빠져나갈 말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절대 그럴 리는 없지만, 네. 없지만, 야비하고 비겁한 건 맞는 것 같고, 흔히 말하는, 무엇인가, 어쨌든 자기들은 빠져나가고, 실무자를 희생시키고자 했던 것은 맞는 것 같고, 네. 그게 이제. 거기까지는 유도설이든. 예, 그건 맞는데 중간에 이제 어떻게 개입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 근데 저의 가설에서의 이제 문제점은 그런 거죠. 이 차가 그럼 같아야 되는 거죠. 저의 가설의 문제점은.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른 차가 나타났다는 거는 저의 가설이 말하자면은, 좀. 나가리가 됐다는 거죠. 나가리가 됐다는 거죠. 조짐을 당했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어쨌든 저는, 분명히 누군 있었을 것이다. 누군가는 거기에 있었을 제 가설이 맞든 안 맞든, 어쨌든 누군가는 있었을 것이다. 그걸 이제 말하자면은, 말리러 왔건, 네. 아니면은 뭘 보고하러 왔건,
뭔가 어떤 분명한 그건 존재할 수 있었다. 혹은 작업을 하러 갔건. 네, 작업하러 갔건 그건 분명히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지만 절대 그럴 리는 없죠. 그럴 리 없지만 네. 만에 하나.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떤 부분이요? 이렇게 하면 앞에다 붙여주지 않나요, 보통? 배 박사님 여기 오시기 전에 YTN 출연하고 오셨죠? 그렇죠. 거기서는 이렇게 말씀 안 하셨죠? 거기는 이제 갑자기 상주 할머니가 범인이에요. 그래서 이거 약속된 게 아닌데 막 범인 아닙니다. 그랬다가 그래요? 예? 저기 농약 예, 할머니 사건 범인이 예. 아니라고 생각하시는구나. 예, 뭐 다른 이유가 좀 다른 범인을 지금 찾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건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니죠. 아니 말 남기면 1분 내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왜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1분 내로. 흔히 말하는 이 독을 써갖고 냉장고에 넣는 그 패턴이 네. 흔히 말하는 여성의 패턴이 아니라 남성의 패턴, 나이 패턴에서 한 중년층 이상의 패턴이지만, 이 프로파일링 나오는군요 이제. 네, 흔히 말하는 보통의 일반적인 패턴에서는 이 독을 쓸 때, 아니면 일반적으로 각기 있는 형태로 제공하는 마이크. 네. 이래든가 네. 그런 방식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는. 근데 그리고 나이대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용의자라고 지목된 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약간 좀 그걸 저거죠. 진압력에 약간 저하가 있어요. 약간 멍 때리시는 분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그 멍 때리는 거를 의도로 가지고 그랬다고 생각하가 오해하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실제로는 근데 제가 취조하는 그거를 같이 있는 걸 봤는데 약간씩 한 5분의 2 정도가 뜨시더라고요. 진압력이 떨어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까먹으시는 거죠.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거나 네. 치매 초기 증상이거나 그런데 이제 그거를 왜 신고를 안 했냐, 왜 쓰러져 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한 것 같고. 왜 즉각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냐. 그렇죠. 그거를 이런 정도 나이에 그런 분에게 적용하는 게 좀 말이 안 됐다. 그렇죠. 일단 그렇고 이제 말하자면 범죄 수법 자체도 프로파일링이 맞지 않다. 그건 맞지 않는 부분이어서 이제 찾아보니까 3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아하. 네, 또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나타났던 흔히 말하는 원한 관계 자체가 전혀 다른 사람을 지목하고 있더라. 그럼 이 정도의 말이 너무 빨라지는 거죠. 어쨌든 이런 정도의 것이라고 하면 반복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분보다는 다른 분이 더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된 거죠. 네, 보너스였고요, 오늘. 그럼 돈 더 받나요? 농담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 돌아가신 분한테 굉장히 감정이입이 됐어요. 계속 보다가 진짜 안 됐다.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20년간 그 조직에서 전문가로서 대우도 받고 인정도 받고 자부심도 가지고 이랬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올라갔겠죠. 팀장도 되고 과장도 됐고. 그런데 이런 사건이 났더니 하필이면 그 팀에 있었던 바람에 이게 유도설이던 혹은 저의 이 오인 타살설이던 간에 비명이 간 거란 말이죠. 이 양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죽여서 해결하는 이 방식이 잔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비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살아남는 게 조직은 살아남아야 돼 라고 명분을 세우지만 실제로 살아남는 건 간부들이거든요. 거기 있는 조직이라고 말하지만 자기란 말이지. 내가 좆되게 생겼단 말이지. 그걸 조직이라는 명분으로 앞에 내세웠는데 아니 이분이 안 돌아가신다고 조직이 죽는 게 아니에요. 사건을 자기들 입장에 대처하기 쉬운 거지. 이 사람이 이제 이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이 돌아가신 분을 앞세워서 야당 니네 때문에 돌아가셨다고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덕분에 자료도 삭제됐으니까 시간도 벌고 너무 비겁하다는 거죠. 저는 이 간부들이.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진짜 중요한 인물이었고 진짜로 국정원 차원에서 했던 일을 한 사람이었다면 국정원에서 보호를 해줘야 되죠. 아니 그리고 칭찬해야 되죠. 칭찬을 해줘야 되고. 지금 이 빨갱이들을
색출해서 잡아내는 핵심 기술에 종사하던, 그리고 그걸 엄청나게 잘하던 분인데, 그거 왜 칭찬해야 되는 거죠? 감찰할 게 아니라, 자기들이 시켜놓고, 다 타겟은 자기들이 시켜놓고, 그 일만 하던 사람인데, 무슨 잘못이 있다고, 씨발. 이 화가 나는 거지, 이런 거는. 보통 사람들한테 감정이입이 되는 거지, 여기서는. 이 양반은 보통 사람인 거예요. 그냥 직장으로서 국정을 다닌 거죠. 기술자로서. 자, 아까 따님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 따님이 오늘 육사 생도복을 입고, 저 영정을 들고 나왔는데, 그것도 참, 가족들한테 할 짓 아닌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들한테 이제 청천벽력이지. 이게. 그것도 그렇지만은, 이 생도복을 입고 등장했을 때, 이 딸이 이제 앞으로 겪게 될 것들. 생도복을 입고 등장하는 게 과연 본인의 선택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순간에 아버지의 영정을 꼭 생도복을 입고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국가 간에 투철해서 본인이 생도인 게 자랑스러워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이제 하도 이런 걸 많이 당하다 보니까 저것도 시킨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는 것이고 국정원 사건이 대부분 신나가지고 막 욕하고 하는데 좀 짠해요, 이 사건은. 너무 안 됐다, 이 사람. 그 의미 없이 간 거죠. 자신의 삶을 기준을 생각해보면 그래놓고 이제 국정원 그 간부들은 그랬을 거야. 이게 그래서 조직을 구했다고 하고 막 자기가 제의식이 되니까 이 가족들한테 잘해주려고 하고 하겠지만 비겁한 놈들인 겁니다. 아주. 이거 외에 가설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순수 자살설. 지금 이제 공식 설은 순수 자살설이잖아요. 순수 자살설이 돌파되려면 너무나 넘어야 될 산이 많아요. 이상한 지점들이. 근데 그걸 공중파에서 제대로 얘기 안 하지 않고 있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프로파일러로서. 근데 보통 뭐 지금 얘기할 상주 할머니 사건도 많은데 굳이 공중파에서 이걸 다뤄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겠죠? 상주 할머니 사건으로 해갖고 네. 많이 다루시고 이거는 사실은 안 다루시겠죠. 공중파는 지상파 방송은 왜 상주 할머니 사건에 그렇게 관심이 많을까요? 왜냐면 그거는 어떻게 해도 답이 안 나오니까요. 그렇지만 이거는 국민들이 대충 어떤 건지는 알고 있으니까 사실 관심을 여기로 돌리면 안 되겠죠. 교수님직을 과연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의 뜻은 아닙니다. 여기 사람들이 시켜서 했어요. 오늘은 요 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님이었습니다. 두 번째, 마티즈 논란 얘기를 길게 했단 말이죠. 이게 번호판이 이게 하얀색으로 보이고 하얀색 안에 글씨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녹색이 빛이 날아갔으면 그 번호 색깔이 하얀색인데 그럼 번호는 더 보이지 않았어야지 할 텐데 뭐 이런 얘기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여기 범퍼 가다 안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범퍼 안 보인다 이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죠. 그래서 경찰이 실험을 했어요. 그죠? 네, 그 얘기 한번 해볼까 하는데 보시면 저희가 직접 찾아갔어요. 여기에 CCTV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경찰 실험차입니다. 여기 범퍼가 보인단 말이에요. 검은 범퍼가. 그리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보시죠. 이게 흰색 번호판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안에는 글씨가 없어요. 흔적이. 녹색을 달리게 했는데 해상도가 낮고 비례 반사 때문에 녹색 번호판이 흰색으로 보인다. 그러니 우리가 의심을 가진 그 국정원 마티즈도 실제로는 녹색이었는데 흰색으로 보인다. 그 실험을 한 거거든요. 뭘 비교하냐면 이게 이제 국정원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게 실험차예요. 이 둘을 잘 비교해 보시면 우선 요 녹색 버스 정류장에 요 둘레 있죠. 여기 원래 녹색이에요. 희한하게 근데 이게 날아갔어요, 빛이. 녹색이. 하필 여기가 녹색이네? 이게 빨간색이었으면 상관없을 텐데 녹색이야 이게. 물론 같은 CCTV죠. 같은 각도고. 근데 여기를 보세요. 이 녹색. 요 녹색과 함께 이 녹색이 같이
사라진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안 드세요? 그런 의욕이 살짝 들지 않으세요? 그래 보세요. 이 노란 부위, 페찹 포스트가 있는 노란 부위도 색깔이 많이 날라갔어요. 그래서 이 화면으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중앙선이 노란색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주황색이 하얀색으로 보여요. 경찰은 발표할 때 이렇게 비교 안 했어요. 어떻게 비교했는지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원래 국정원차와 실험차를 둘을 낳고 비교를 해보면 분명히 화면에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해상도에 똑같은 카메라를 비슷한 시간대에 찍었다고 하는데 색상이 크게 차이가 있죠. 그리고 요 마티즈, 범퍼 요렇게 보면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자 보세요. 번호판 숫자도 안 보이고 범퍼가 있어요. 흔적이. 그죠? 분명히 범퍼 흔적이 분명히 계속 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자 이거를 저희가 동영상으로 만들었는데 한번 보세요. 이게 왼쪽이 실제, 오른쪽이 실험. 이렇게 하면 잘 모르겠죠? 천천히 옵니다. 다시. 자, 여기서 잘 보여질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번호판 안에 뭔가 글씨 흔적이 계속 보여요. 여기는 전혀 없어요. 새하예요. 네, 여기는 범퍼 흔적이 전혀 없고 범퍼 흔적이 계속 보여요. 그리고 이 색상이 계속 다르죠. 빛이 날아간 게. 오른쪽을 잘 보세요. 범퍼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번호판에 번호의 흔적이 계속 나오지 않아요. 전혀. 이거는 경찰이 발표한 거예요. 경찰이 발표한 건 뭐냐면 실험차가 해상도가 높은 카메라를 찍었더니 파란색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니, 녹색이. 그러니까 실험차를 놓고 원래 CCTV와 해상도 높은 카메라를 달아서 했더니 녹색 차여도 이쪽에서는 하얀색으로 하얗게 보이고 이쪽에서는 녹색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녹색이어도 하얀색으로 보였던 거다. 이걸 이렇게 설명한 거거든요. 이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대단히 교묘한 겁니다. 보여주려면 이렇게 보여줬어야 돼요. 오리지널하고 실험하고 오리지널하고 실험의 차이를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을까 여기다가 조사를 해봤어요. 뭐냐면 오리지널 화면을 프레임별로 잘라가지고 그 밝기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도록 일단 어둡게 만든 다음에 밤처럼 그 다음에 콘트라스트를 강하게 줬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전체가 다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밝게 빛나는 건 하얀색에 가까운 곳이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똑같은 정도로 밝기를 어둡게 하고 밤처럼 그 다음에 콘트라스트를 높여봤어요. 실험 영상을.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녹색이 있는 부분이 인공적으로 밝게 만들어졌다고요. 영상을 분석한 영상 전문가의 이야기는 녹색 부분을 인위적으로 대단히 밝게 만들었다. 이건 자연광이란 말이에요. 아침에 여기 뭔가 인공 광원을 비추거나 이 부분에 마치 영화 할 때 왜 반사판 같은 걸로 비추거나 아니면 이 화면을 만졌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렇지 않고서 왜 이건 녹색이란 말이에요. 녹색은 어두워져야 돼. 같이 자연스럽게 전체적으로 이 부분만 어두워지지 않고 밝게 빛나더라. 그래서 저는 경찰이 녹색 차량을 보내고 찍은 화면 그 자체를 의심합니다. 이 CCTV가 제대로 녹색을 찍었는데 하얗게 나온 건지 아니면 하얀 걸 하얗게 찍은 건지 지금으로서는 확정할 수가 없잖아요. 검찰의 실험 결과도 이상하다 이거죠. 그러면 동선상의 다른 CCTV를 확인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CCTV가 많은 세상이 요즘. 지금 위치가 어디냐면은 이 국도를 타고 일로 들어와서 이 길 화산리예요. 화산로를 쭉 타고 일로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에 CCTV가 여기서 한번 찍히고 또 삼거리에서 한번 찍혀요. 지금 공개된 것은. 근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동백파출소 5km에서 이 근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일로 가려면 어디를 돌아가든 결국은 이 45분 국도를 타야 돼요. 그래야 일로 들어가거든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일로. 화산로가 들어가는 데를.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45번 국도상의 CCTV만 확인이 되잖아요. 그리고 과거의 성완종 사건이나 이런 사건 때 당일날 바로 등장한 게 뭐냐면 집에서 나오는 CCTV예요. 이 사건 신고를 받고 그런데 제일 먼저 나온 CCTV는 우리가 본 거는 저 끝에 도착 지점 근처의 CCTV가 해상도 낮은 거 2개밖에 없단 말이죠. 사실은 보세요. 용인 동부경찰서 1종합상황실 잘 되신다. CCTV. 그리고 요즘은 경찰서하고 동부경찰서의 관내 CCTV 현황도 봤어. 졸라 많아. 한마디로. 그리고 용인시에서는 UCT라고 요즘 지자체에서 이런 통합 CCTV 관제센터가 있거든요. 서로 정보를 주고받아요. 동선을 알았잖아요. 휴대폰 조회를 해서. CCTV 찾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뭐냐면 이건 첫날부터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그 CCTV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지. CCTV에서 시간 TV 바꾸고 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장 CCTV가 집에서 나와서 이렇게 그 번호판 이걸 왜 실험을 해? 쭉 따라 올라가가지고 이 CCTV 쭉 따라 올라가서 이 차가 이렇게 왔다고 번호판 해상도 높은 거 보여주면 되잖아요. 왜 아직도 안 보여주냐고. 그래서 제가 신청을 했어요. 그 일체를 제출 바람. 그리고 저는 뭘 보려고 그러냐면 혹시 이 차량을 줄기차게 따라가고 있는 차가 혹시 없는지. 그 CCTV 바로 뒤에 잡혔을까? 아무리 그래도. 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도 국정원이. 저는 여러 가지 지금 상상과 추론을 하고 있는데, 예. 그걸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국도, 이건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인터넷은 해상도가 좀 낮은데 이렇게 보니까. 국도상에 어디로 지나가든 반드시 거치게 돼 있어요. 이 CCTV들이. 사실은 금방방 나왔어야 돼요. 제일 먼저. 집 앞에 이렇게 나가고. 아니, 사건 재구성할 때 당연히 하는 과정이잖아요. 졸라 수상한 거죠. 자, 신고. 여기서부터 의원님이 좀 등장해 주셔야 되는데 굉장히 이상합니다. 동백파출소에 그 부인이 직접 가서 신고를 합니다. 최초로. 직접 동백파출소를 방문하여서. 가깝다는 얘기죠. 본인의 거주지에서. 잠깐 정정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제가 내일 의혹 제기를 할 건데요. 급하잖아요, 지금. 네. 신고를 하려면 바로 옆에 본 경찰서가 있어요. 근데 그리 가지 않고 5km 밖에 떨어진 동백파출소로 갑니다. 오케이. 10시 16분에 동백파출소에 옵니다. 방문해서 신고해요. 5km 떨어진 데인지는 몰랐어요. 5km 떨어진 데 와서 신고를 방문해서 합니다. 그리고 나서 파출소 내에서 112에 전화를 합니다. 파출소 내에서 전화 신고 기록을 남기는 거죠. 전화 신고를 해서 위치 추적 요청을 해요. 112에다가. 그리고 6분 후에 신고를 취소합니다. 6분 만에 마음이 바뀌는데 이유는 뭐냐면 6분 후에 전화 내용이에요. 남편이 갈 만한 데를 한번 가보려고요. 그리고 취소를 했다는 거예요. 의원님 여기 사실 말씀입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거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집에서 나왔어요. 바로 인근에 3분 내 거리에 경찰서를 갈 수 있어요. 안 가고 동백파출소로 갑니다. 그리고 밖에서 파출소 밖에서 119로 신고를 해요. 그러니까 119에서 사건 접수를 받습니다. 119를 먼저 신고합니다. 먼저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119에서 112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실종 신고는 112에 해라. 112 해라. 우리는 찾을 테니 실종 신고는 112에 해라. 네. 네? 그래서 동백파출소 바로 밖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방문해서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경찰이 그 말은 맞거든요. 그 유도는. 그러면 112로 전화 통화 증거를 남겨야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112로 파출소 안에서 신고를 합니다. 그게 녹음된 거예요. 네, 네. 신고를 하고 정확하게 통화를 끊고 나서는 3분이에요. 네, 바로죠, 바로. 네, 그러니까 신고할 그 통화하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신고를 하고 6분 후에 다시 취소를 합니다. 112 신고를 취소한다. 취소 이유는 남편이 갈 만한 데를 한번 가보려고요. 자, 그런데 한참 있다가 다시 112로 신고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뭐라고 하냐? 네. 제가 신고를 취소했는데 취소가 제대로 접수가 안 된 것 같아요. 자, 보세요. 그거 보여드릴게요. 자, 11시 37분. 아까 시간으로부터 1시간이 지났습니다. 보세요. 아까 시간이 10시 31분이죠. 취소한 시간이. 그로부터 1시간이 지난
11시 37분에 취소를 했는데 접수가 안 된 것 같다며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112에 다시 신고를 해요. 내가 취소했는데 아직도 취소 안 된 것 같다고 취소해달라고 전화를 한다고요. 그 전에 일반인은 취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취소가 안 됐다는 걸 어떻게 알았죠? 누가 말해줘야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알고 아니 누가 세상에 어느 누가 내가 취소 신고를 했는데 취소가 됐는지 안 됐는지 다시 확인해봐요. 근데 그렇게 전화를 해요. 1시간 후에. 그리고 나서 37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근데 14분 후 51분에 다시 또 신고를 해요. 112에. 실종 신고를 다시. 위치 추적을 해달라고. 이게 얼마나 이상하냐면 최초의 설명은 짐작이 가는 것이 벌떡 생각나서 이런 거거든요. 취소 이유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랬다면 119도 취소해야죠. 그죠? 119는 취소하냐. 이렇게 굳이 두 번이나 전화해서 취소하려고 노력했는데 119는 건드리지 않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가족이 실종이 됐는지 아니면 어디 놀러 갔는데 잠시 연락이 안 되는지 몰라. 불안해. 그럼 실종 신고는 걸어놓고 그거 가면 되잖아요. 왜 굳이 전화를 해서 계속 취소를 하냐고. 굳이 꼭 취소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는. 그 두 번째 취소 과정은 이렇습니다. 아까 실종 신고하고 취소했는데 아직 경찰분이 접수가 안 됐다고 해서 다시 112에 전화해달라고 했. 무슨 얘기냐면 1시간 후에 1시간 전에 취소했는데 경찰관분이 그 취소가 접수가 안 됐다고 해서 다시 취소 접수를 하는 거라고. 어느 경찰이 취소 접수가 안 됐다고 알려줍니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굉장히. 자, 근데 이것은 112 통화 내역이고요. 119 소방대 무전 기록과 통화 내역을 종합해 보면 119에서 최초로 발견합니다. 현장을. 그게 11시 28분에 근처 주민한테 들어요. 빨간색 마티즈가 올라갔다. 근데 주민한테 그 목격 진술을 확보한 그 지점과 실제 마티즈 차량이 발견된 지점은 성인의 보통 걸음으로 걸어가면 2분 내지 3분이 걸려요. 그러면 30분경에 마티즈 차량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11시 30분경에요. 11시 30분경에 네. 중요한 사실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33분에 거미줄을 쳐도 되냐? 라고 무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119 대원 간의 통화가 그랬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자, 거미줄은 무슨 얘기냐면 유선 전화로 하겠다는 거예요. 용어입니다. 거기. 무전기가 아니라 무전기. 그 얘기는 뭐냐면 주변에 무슨 뭐 레카차 이런 데서도 무전기 감청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물론 무전은 다 기록에 남기도 하고 누구도 듣니까. 그렇죠. 무전기가 아닌 휴대폰이나 일반 전화로 해도 되겠냐는 거예요. 기록에 남지 않는. 그러니까 왜 굳이 일반 통화를 하냐고. 자, 그리고 보통 차량을 처음 발견했으면 일부가 뭐예요? 찾았다. 발견했다. 이거 아닙니까? 네. 이 무전 기록이 없습니다. 자, 그 무전 기록도 없고요. 첫 마디가 뭐였나요? 첫 마디가 거미줄인가요? 아니, 거미줄은 4번 정도 등장해요. 네. 총 대화록을 보면 여러 번 일반 통화를 합니다. 기록에 남지 않는. 근데 발견했다, 찾았다 이게 무전 기록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건 없고. 그 자, 내용이 그런데 없어요. 현장 주민에게 목격을 듣고 목격 진술을 확보하고 그러면 30분경에 차량을 발견했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근데 시신을 찾았다 하는 것은 그로부터 27분쯤 후입니다. 그러니까 차량을 발견하고 시신을 발견한 건 또 시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자, 썬팅이 너무 진해서 자, 그런가요? 그런데 사문은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국회 처음 보고한 119 소방대 현장에 가서 시신을 발견했을 거 아니에요. 시신을 어디에서 발견했느냐? 첫 번째 보고는 차량 뒷좌석에서 발견했습니다. 이게 첫 보고예요. 하루 후에는 아닙니다. 운전석 앞좌석에서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바꿉니다. 정확하게는 조수석 뒤에요. 이게 헷갈릴 자리가 아니잖아요. 조수석 뒤에 있던 시신을 조수석 뒤에서 발견했다고 했는데 그 뒤에 보고는 운전석으로 바뀌어요, 이게. 근데 운전석이 맞습니다. 저도 확인을 했어요. 운전석이 맞아요. 근데 첫 보고가 착각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착각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경찰청에 가서 제가 물었어요. 그걸 착각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저희가 현장을 처음 가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찰한테 의혹을 제기한 것은 일부러 112로 취소한다, 뭐 한다, 자꾸 이렇게 하면서 경찰 출동을 실제로 방해한 거 아니냐. 저도 비슷한 의혹인데요. 여기서 일단 보면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신고하고 취소하고 했느냐. 경찰이 아직 도착해서는 안 되는 시간대였던가 혹시. 아니 그게 아니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보도를 보면 국정원에서 전화하라고 해서 전화했다고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 부인에게 회사에 도착하지 않으니 빨리 신고하라고 해서 부인이 신고했다고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 과정 전체도 사실은 국정원의 지시에 따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신고했다. 3분 있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취소해라. 취소했다가 아직도 취소 안 됐어. 확인해보니까 국정원 알 수 있죠. 라고 하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거죠. 경찰이 현장에 들어간 것이 발견되고 나서 1시간 반 후 정도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경찰한테. 같은 의혹인데 경찰이 어쨌든 아직 도착해서는 안 될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닐까? 그렇지 않으면 설명이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얼핏 떠올린 추론 중에 하나는 소방서에서 사람을 찾을 때 하고 경찰이 찾을 때 차이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제 경험만을 기준으로 해보면 경찰이 길에서 단속하거나 이럴 때 주민등록번호 이름 대면 사진이 튀어나와요. 내 사진이. 경찰은 신분조회가 바로 된다고요. 경찰이 먼저 도착해서 제일 먼저 확인할 것은 사망자와 찾고 있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 확인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사진을 땡겨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차에 타고 있다가 무조건 그 당사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사진을 보고 맨 마지막에는 가족이 확인을 하죠. 영안실이나 같은 데 가서. 이걸 경찰은 할 수 있고 119를 할 수 없는 차인가? 추론하는 거죠. 자, 또 이상한 점을 제가 세계 최초로 공개합니다. 소방서는요, 광역단체별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경기도 용인시잖아요. 제일 높은 단위가 경기도 소방본부예요. 근데 이 현장 사고 지점과 용인 소방서가 있습니다. 한 13km 정도 떨어져 있대요. 그런데 경기도 소방본부가 출동했어요. 그러면 보통 용인 소방서에 가서 상황실을 차리고 그 본부 직원들이 거기 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용인 소방서로 안 갑니다. 경기도 소방본부가 바로 현장으로 가요. 사실 갈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전혀. 그래서 아까 김총수가 보여줬던 사진 있잖아요. 조그만 삼거리 2개 있잖아요. 두 번째 삼거리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소방본부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죠.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그런데 이례적인 정도가 경찰과 소방대에서 처음에 실종 신고를 받은 것은 이분이 국정원 직원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다면 45세 무직입니다. 국정원 직원들은 직업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40대 무직 혹은 회사원이죠, 그냥. 이 사람이 부부싸움을 하고 나간 거예요. 그러면 귀찮아서라도 안 갑니다. 근데 본부에서 달려왔다는 거죠. 근데 본부에서 달려온 거죠. 근데 27일에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이 현안 보고를 했죠. 알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그때 국정원들의 휴대폰에는 MDM이라는 위치 추적 장치가 다 부착이 돼 있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현안 보고에서 국정원이 밝히기를 시신이 발견됐을 때 같이 있었다는 거죠. 현장에 요원이 같이 있었다는 국정원 직원, 용인에 사는 국정원 직원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 정보위에서 공개했죠. 거죠. 네. 사실 국정원의 설명은 저는 처음부터까지 다 안 믿어요. 왜냐하면 국정원의 설명은 이 사태를 피해가기 위해 이 사태를 덮고 무마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짓말도 왜냐면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믿지 않고 선별적으로 하다 보면 헷갈려요. 그래서 깡그리 무시하거든요. 깡그리 무시하고 다 재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정보위에서 나왔던 거기 국정원 요원이 있었다라고 하는 설명 제껴두고 119와 112 이상한 행동만 지금 보자면 어쨌든 112는 거기에 빨리 가면 안 되는 이유가 존재했을 것 같다는 거죠, 지금. 사실 국정원 요원이 거기 있는데 있다고 쳐요. 112가 오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정보위에서는 이렇게 또 설명을 해요. 경찰이
그 현장을 장악하고 있어. 국정원 요원이 가긴 갔지만 접근할 수가 없었다고. 경찰 밑에 국정원인지는 처음 알았어요, 그때. 말도 안 되는 설명이죠. 근데 정말 이상한 건 국정원이 그렇게까지 설명을 하면서 소방서에서 갈 때 같이 가 있었고 같이 발견을 했는데 언제 처음 알았냐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11시 30분 경에 차량을 발견한 겁니다. 근데 그건 경찰이 아니라 119 소방대에서 한 것이고요. 그 사이에 경찰은 신고받았다가 취소했다, 신고받았다가 취소했다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오늘 경찰청에 가서 그랬어요. 선이든 악이든 합리적 의심을 하자면 결국은 경찰이 현장에 제일 먼저 가는 것을 방해받았지 않느냐. 뭐랍니까? 라고 제가 얘기했더니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런 뉴스가 아니잖아요, 의원님. 이거는. 왜냐? 적극 부인하지 않고 있는 거죠, 경찰에서. 근데 자. 총수 추정대로 그 정말 사진 조회 때문이었다면은 아니, 그러니까 경찰 경우에는 꼭 그것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물론 그러니까 네. 사진 조회가 가능한데 소방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가정에서 본다면 사진을 보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거기서 저는 또 다른 상상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건 제가 오늘 경찰청 방문해서 마티즈 차량 관련해서 제가 여러 가지 좀 물었는데요. 마티즈 차량에서 이 자살 사건이 발생했다. 그 순간 저의 촉이 발동했어요. 혹시 저 차량을 이런 의심을 했어요. 즉시 폐차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제가 직접 지시했어요. 저 차량을 추적해라. 그때 우리 비서가 헐레벌떡 와가지고 의원님 바로 폐차했는데요. 장례식 다음날 여기 보면 마포구청 여기 딱 나와 있잖아. 저것들이 폐차하지 않을까 하고 바로 떼서 당일날 알았고 그것을 한겨레 주에서 한겨레 단독 특종을 했다는 거죠. 의원님 최초로 알았다는 건데, 근데 이 이제 발인, 자 18일 날 사망합니다. 그리고 21일 날 발인을 합니다. 장례에서 금방 치르고 금방 발인했어요. 그리고 22일 날 폐차를 해요. 발인 다음 날. 엄청난 속도로 폐차를 하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망 신고 전에 폐차부터 했어요.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지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폐차업자한테 저희가 전화를 했어요. 폐차에 필요한 서류가 뭐냐? 그래서 쭉 얘기하는데 가족관계부가 있어요. 가족관계 등록부? 그게 여러 가지 서류 중에 하나 필요해요. 그런데 사망 신고를 하면 그게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가족관계부에 이 가족이 사망했다는 등록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업체한테 물어봤어요. 발인 다음 날 폐차하는 경우가 있냐? 그런 경우는 못 본 것 같다고. 사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갑작스럽게 죽잖아요? 폐차 같은 거 생각 안 나요. 왜냐면 너무나 많은 일이 갑자기 올스톱 됐거든요. 그럼 처리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정말. 그리고 당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알아가고 해결해 가는데 시간이 꽤 걸린단 말이죠. 그런데 이 경우는 사망 발인을 하고 사망 신고도 하기 전에 폐차부터 했어요. 그리고 서류를 보니까 서류를 가족관계부 그 사망 신고 후부터 일주일 후에 떼게 돼 있어요. 일주일 후에 나온대요. 그러면 폐차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사망 신고도 안 했는데 폐차를 바로 할 방법이 있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업체가 하는 말은 여러 군데 전화를 해봤는데 있긴 있다. 사망 신고를 하기 전에 살아있다고 간주하는 거예요. 왜냐면 업체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주민등록증하고 자동차 등록증하고 두 개를 가지고 가서 위임장을 받아서 말하자면 대리 폐차를 하는 겁니다. 마치 이 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등록증하고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폐차를 할 수 있으니까 위임장이 있고 가족에 그렇게 처리했을 것이다. 만약 했다면. 그래서 제가 그런 경우는 흔한 케이스냐? 그런 절차를 알아서 하는 경우가 그걸 아는 사람 일반인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사망하고 나서 폐차할 때까지 6개월 이내만 하면 돼요. 폐차 급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폐차부터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잘. 그 다음날 폐차를 했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죠.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국정원이 폐차하라고 한 거 아닐까? 진작에.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부인에게 경찰에 신고하라는 것도 국정원이었다면 그 뒤에 사항들에 대해서 국정원들이 조언을 하거나 혹은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이 자연스럽지 않나요? 국정원이라는 조직의 특성상 더더군다나 이런 큰 사건에서 근데 그거에 대한 단서는 결국 그 임모가장 부인의 통화 내역이거든요. 그래서 경찰 제가 방문했을 때 통화 내역 확보했냐 했더니 확보를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확보해야 되지 않냐 했더니 확보를 왜 해야 되죠? 뭐 이런 거예요. 단순 자살인데. 네, 네. 그래서 그 앞으로 국정감사는 앞으로 이 안행위에서 따질 일이 많이 있으니 어쨌든 국민적 관심과 의혹이 많은 사안인 만큼 단순 변사 사건으로 수사 종결한 것은 왠지 이상하다. 종결한 거 맞냐 했더니 종결한 건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의혹이 많은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수사 종결은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계속 이 부분을 우리 야당에서 문제 제기할 테니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잘 준비하시라 이렇게 하고 왔어요. 짧게 이게 국정원이 그 이후로 이제 해명한 것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정원은 경찰이 그 현장에 못 오게해서 못 가고 아무것도 모른다. 지랄인 거죠. 지랄 답변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그 아까 이제 김현 기자가 얘기했던 위치적으로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면 사실 신고하라고 할 필요도 없어. 자기들이 가면 되지. 그리고 자기들이 가는 게 제일 빠르고 제일 확실한 거죠. 문제도 안 일으키고. 지금 문제를 일으킨 거거든요. 거꾸로. 이거는 이제 인과정에 삭제했다고 그러는 건데 4급 이하는 삭제 권한이 없다. 국정원의 내규래요. 그냥 웃기고 있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는 컴맹이 할 소리예요. 컴맹이. 그 다음에 현재 삭제가 51건이라고 밝혔거든요. 테스트용으로 31건, 실패 10건, 대북 대테러가 10건. 이걸 지웠다는 건 51건이. 그러면 왜 자살했어요? 테스트용 실패 아무 문제 없잖아요. 대북도 아무 실패 문제 없고. 자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100% 살려낼 데이터잖아요. 자기가 삭제한 것이 도로 살아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전문가인데 51개 문제없는 데이터를 삭제하고 금방 복구할 수 있는데 왜 자살하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한겨레가 찾아낸 300일 동안 요 기간 동안의 자료를 보면 88만 건이랍니다. 국정원이 타겟으로부터 모은 정보가 88만 건이고 그거를 환산하면 카메라 스크린샷은 25,000장, 통화 녹음 파일로는 530시간이에요. 51건이 아니라 뭔가 문제가 되는 게 있었고 그걸 삭제했다면 그 대상은 이렇게 광범위하다고요. 이것도 1년치만 한 거예요. 이걸 구매하고 4년이 지났지만 한겨레에서 최근에 낸 기사 중에 제일 일을 많이 한 기사예요, 이게. 저 김혜연 기자가 찾아냈죠? 저희 개고생했습니다. 딜리트 키도 말도 안 되고 상체 51건도 말이 안 되고 51건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죽은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다 말이 안 돼. 해명은 하나도. 처음부터까지 전부 다. 가장 최근에 나온 답변은 오늘 이제 그 여당 간사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한 얘기인데 삭제 사실도 몰랐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 혼자 죽은 거예요? 누가 몰랐다는 거예요? 국정원에서 국정원에서 몰랐다. 딜리트로 삭제한 그것도 몰랐다. 아. 몰랐고 유서에 있었기 때문에 알았다는 겁니다. 정말. 그때그때 해명하려고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고, 자. 그리고 이제 본인이 당사자가 10억을 거의 다 집행하고 본인이 그 일을 추진했기 때문에 당사자 죽어서 이제 모른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원래 팀원이 5명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메일상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훈련 받을 때도 5명 등장하고 해킹팀과 주고받은 메일 속에 5명이 한 팀. 훈련 때는 4명. 훈련 4명 받고 5명이 한 팀. 5명한테 권한을 주거든요. 로그인을 할. 그 프로그램에. 5명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나머지 팀원 4명이 있잖아요. 왜 몰라? 아는 사람이 이제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답할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개뻥인 것도 개뻥. 카카오톡도 안 된다고.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전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휴대폰 혹은 PC의 모든 권한, 루트 권한이라고 하는데 모든 권한을 다 가져왔어요. 근데 카카오톡만 안 봐요? 개뻥인 거죠. 실시간으로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 프로그램으로 한 3, 4초의 딜레이는 생겨요. 땡겨와야 되니까. 3, 4초 후니까 실시간이 아닌가? 말이 안 되는 해명인 거예요. 다.
그리고 이제 남는 의문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의원님이 한 발 더 들어가 주셔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거미줄. 이게 5번 등장해요. 4번이 아니라. 4.7 상황실, 거미줄 가능한가? 거미줄 나갈게요. 거미줄 나갈게요. 이게 다 공식적으로 기록이 남는 이 무전이 아니라 다른 전화로 다시 하겠다. 이 얘기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소방대원들끼리 은어라는 거죠. 은어. 그걸 의원님 세계 최초로. 왜 자기들끼리 따로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 사건에서. 최종 위치도 이동됐어요. 뭐냐면 오전 10시 반에는 화산리 34번지라고 보고했다가 마지막 발견된 거는 화산리 17번지예요.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최종 위치는 이렇게 바뀌었다. 이것도 이상하고요.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바닷속의 한 유서, 응? 이렇게 줄이 안 맞잖아요. 여기만 미리 알고 있었다. 누군가 써놓은 걸 미리 봐서 이 꺽쇠가 들어갈 걸 미리 알고 칸을 벌려놓은 것이다. 이렇게 추론했었죠. 그리고 받침돌 해명이 안 되고 있어요. 의원님이 받침돌을 왜 있다고? 이거 물었어요, 제가. 네. 했더니 경기도 경찰이 이거 받쳐놓은 거다. 아, 경찰이 해놓은 거다. 경찰에 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해명은 그렇게 했다고요? 예. 믿습니까? 아니 그런데 예. 김민기 의원이 그걸 또 반론을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돌을 3조각씩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현장에 가서 본 바로는 굳이 돌을 개놓지 않아도 밑으로 흘러갈 경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거 왜 받쳐놨을까요? 그러니까 왜 받쳐놨냐? 이제 그랬더니 그거는 이제 또 추후 알아보고 답변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경찰이 받쳤다고 치죠. 이건 빼요, 그럼. 믿어서가 아니라, 응? 명백하지 않은 것은 빼요, 그럼. 그리고 제가 사실은 가장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부인의 결정들이에요. 신고했다가 취소했다가. 지금 남편이 어디인지 모르고, 그죠? 그 남편이 진짜 실종됐을지 모르는데, 한시가 급할지 모르는데, 굳이 경찰을 왜 취소해? 그럼 취소할 거면 119도 취소해야지. 119 내버려두고 112만 취소하고 신고하고 취소하고 신고하고. 이 결정들이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이 결정들에 저는 국정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추론하는 거죠. 저는 여기서 이 생각을 곰곰이 하다가, 그래, 뭐 국정원이 필요에 의해서 혹은 정신도 없으니 뭐 남편을 빨리 찾고 싶은 마음에 뭐 시킨 대로 했다고 쳐요. 근데 사망한 이후에 말이죠. 그럼 국정원이 원수예요. 자기 남편이 그 일을 하다가 죽었어요. 그럼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원망하게 되고. 그런데 너무 말 잘 듣는다는 거예요. 협조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가졌던 의문은. 처음에 여기서부터 출발한 건데 저는. 국정원이 실종 신고 지시를 했다고 하는. 다른 가능성 없는 거지.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그리고 부인이 이렇게까지 협조적일 일은 또 없잖아. 생각을 해보면 자살 유도설, 그리고 저는 타살설, 5인 타살설, 타인설 아닐까 이거?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 당사자가 그 당사자임을 확인한 사람은 사실은 국정원과 가족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없잖아요. 저는 시신 사진을 봤어요. 그러니까 시신 사진이 임 과장의 평소 사진과 일치하나요? 임 과장 평소 사진도 평소 보셨어요? 사진은 제가 모르죠. 아니 이게 이제 어쨌든 누군가는 고인이 됐고, 그리고 이 사건이 일면 비극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가족들은 죄가 없잖아요, 전혀. 인가족도 죄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전혀. 그런데 조심스럽긴 한데 근본적으로 되돌아가서 저는 이게 사건이 너무 군더더기가 많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자꾸 이 사건을 들여다볼수록 타살이든 자살이든 간에 군더더기가 너무 많아. 이게 본인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최초로 하게 돼서 그럴 일은 없겠죠.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하나 그런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다고요, 저는. 저는 그것과 좀 다른 얘기를 할게요. 저도 이제 이것을 추적하고 하면서요. 어쨌든 돌아가신 분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 안 됐다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어쨌든 국가에 충성을 하다가 부인이 신고를 할 때 한동안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동안이라는 말은 뉘앙스를 봤을 때 적어도 열흘 뭐 이렇게 기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안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는 대목이 좀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그랬어요, 지난주까지는. 예. 이게 복잡한 사건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서 한번 볼 필요가 있거든요.
저는 이번 국정원 해킹 사건의 첫 번째 주제는 뭐여야 되냐면 왜 하필이면 총선 전 대선 전에 집중 구매했느냐. 예. 이거에 대해서 계속 우리는 물어야 되고 따져야 되고 추적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첫 번째 이거. 두 번째는 국내 사찰을 하지 않았다라고만 변명하면 돼요. 그런데 대북 첩보용이었다. 이 얘기는요. 정보기관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해킹하고 있다 하는 것을 실토한 거예요. 만약에요. 이것이 기계가 아니고 사람이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실제 생명이 위험합니다. 정보기관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살자고. 그렇습니다. 예. 세 번째는 정보기관의 정보원들의 활동 1장 1절의 말씀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답니다. 흔적을 남기면 안 돼요. 그런데 해킹 프로그램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하면서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제가 정보위 위원이었잖아요. 나름대로 국정원 전문가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진짜로 이메일을 했다면 이거는 개념 없는 한심한 국정원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예산은 불법 예산입니다. 국정원이 아무리 특수활동비나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정식 예산으로 살 수 없는 예산이에요. 있을 수 없는, 끼어들어갈 수 없는 예산이에요. 근데 그것도 막 실토해요. 국정원 예산을 샀다고. 서류가 나와버렸으니까요. 네. 국정원이 발뺌을 하고 뭐 다 좋은데 정보기관으로서의 기본을 지금 안 지키고 있다. 이것은 제대로 된 국정원은 국익상 필요하잖아요. 대테러, 대북 첩보, 뭐 산업 스파이 잡고 이런 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스스로 국정원의 어떤 밝히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스스로 이번 사건에서 밝히는 걸 보면서 정말 급했구나. 발등에 불이 떨어졌구나 하는 것을 역으로 또 생각할 수 있었죠. 마티즈 차량 폐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김총수가 지금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합리적 의심이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는 더 집중해서 물어야 될 것은 제가 지금 얘기했던 그런 사안들입니다. 사실은. 특히 왜 대선 전후로 그런 일이 선거 전후죠. 꼭 대선이 아니라 선거 전후로 그런 게 집중적으로 있었느냐 라는 질문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 앞으로 더 새로 나올 게 별로 없어요. 사실 그 400기가 속에 한국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 있는 것도 그 IP가 결국은 누군지 특정돼야 되는데 누군지 특정되려면 그 IP 소위 그 IP가 누구한테 할당됐는지 하는 테이블을 봐야 할 텐데 그 테이블을 우리가 접근할 수도 없고 이 테이블을 이미 삭제해버렸으면 사실은 영원히 특정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물 건너갔다고 봅니다. 아 근데 네? 당에서 이 국정원 해킹 사건 진상조사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보고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건 당직 아닙니까? 저는 당직 정지 중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당에서 곤혹스러워하면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회의하러 오라고 그러는데 못 갔어요. 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단독 플레이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당직은 정지됐기 때문에 국회직은 정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안행이 간사 자격으로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지. 의원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요. 나름 이제 국정원 전문가라고 하셨으니까. 누가요? 주장하셨으니까. 제가요? 예. 그럼 뭐 코렉트하죠. 근데 이제 좀 전에 총수가 제기했던 여러 의혹을 보면은 굉장히 사악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악하잖아요. 네. 그 정도인가요? 이럴 때는요,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해야 돼요. 왜냐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왜 대북 첩보용이라고 스스로, 정보 획득 과정을 유출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저는 국정원을 샅샅이 2년간 들여다봤던 사람입니다. 근데 단 한 번도 정보 유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보안 사고를 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국정원 얘기했던 대로 컴퓨터 해킹 프로그램으로 대북 첩보 정보를 수집한다. 라고 국회의원이 만약에 그걸 공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국정원에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난리가 났겠죠. 네. 종북이 어떻고 뭐
뭐 안- 매국이 어떻고 안 그래도 종북인데. 지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자기들 스스로 그러는 걸 보면서 국정원을 자세하게 들여다봤던 사람으로 정말 한심 뻑적지근해요. 자, 오늘 여기서 일단 의원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will be back. 뭐 프로그램이라서 그런지 성격이 그런지 모르는데 글을 쓸 때 전체 유서를 보고 줄을 쫙 맞춰요. 처음부터까지 줄을 다 맞춥니다. 여기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요 선에 글이 걸리면 다 걸려 있어요. 이렇게 앞뒤로 다 마찬가지예요. 요 사이에 들어가면 글이 그 사이에 딱 들어가고 유일한 예외가 이겁니다. 제가 왜 이걸 주목했냐면 보세요. 여기에 꺽쇠가 들어가죠. 그리고 원과 이 사이를 보세요. 이 꺽쇠가 들어갈 걸 알았어요. 이 꺽쇠가 들어갈 거를 알아서 칸을 띄웠다 이렇게. 여기 보세요. 여기는 줄을 딱 맞춰서 오죠. 근데 여기는 줄이 위로 올라갔죠. 글이 유일하게 여기에 꺽쇠가 있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꺽쇠가 들어가도록 글이 떨어져 있어요. 이가 다른 조사를 다 찾아보면 이렇게 떨어진 데가 없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까 불러줬다고 말씀하셨는데 불러준 게 아니라 아예 써 있는 걸 보고 꺽쇠를 넣을 걸 미리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쓰면. 물론 이거 하나로 단정할 수는 없는데 제가 이 부분을 읽다가 요거 약간 소름 끼치는데 이 부분. 그래서 사실은 꺽쇠까지 들어간 원본이 있었다. 원본을 보고 옆에서 받아 적은 거 아닌가.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꺽쇠가 있으니까 눈에 보이니까 여기서 칸을 띄워가지고 꺽쇠가 들어갈 공간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를 떨어뜨려서 요 1, 2 할 때 2 붙인 거 보세요. 미리 보고 한 거 아니냐는 거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쭉 줄이 다 맞아요. 위아래 뜨끔한데 저것만 툭 위로 올라가 버리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는 사실 그냥 자기 생각을 쭉 쓰다 보면 무의식적으로는 그냥 쭉 나갑니다. 그렇죠. 갑자기 위로 올라갈 이유가 없는 거죠. 전혀 저거는 없죠. 이제 부자연스러운 거죠. 사실 저 그죠. 부분에서는. 예. 그러니까 보고 썼으니까 미리 떨어져 있는 걸 보고 무의식적인 거죠. 무의식적. 사실은 저것까지 생각했으면 그냥 그것도 줄도 그대로 갔을 텐데 눈에 보이니까 무의식적으로 줄 띄운 거죠. 이렇게. 저는 저 직원이라는 단어, 제가 계속 이 직원이라는 단어를 봤어요. 계속 보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이렇게 띄운 거 부자연스러운. 보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직원을 굳이 넣었을까? 만약에 누군가가 먼저 썼다면 누군가가 바로 이어진 게 뭐냐면 국정원 직원 일동 성명서가 나와요. 사실은 저는 해킹 사건을 통틀어 가장 코미디라고 생각하는데 국정원에 노조 게시판 있나요? 사실 이런 아니 국정원 일동 중지를 어디서 모으죠? 그리고 누가 국정원 일동을 대표하죠? 딴지에서 그런 일이 있었나. 우리는 내가 노조를 만들려니까 안 만들어 애들이. 그럴 때나 직원 일동 이렇게 하는 거지. 아니 정보기관이 직원 일동이라고 나는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 상상이 안 됩니다. 경찰 일동 이렇게 똑같은 거죠, 뭐. 경찰이 경찰 일동도 이상한데 경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국정원 요원이 국정원은 사실 항상 자랑하는 게 자기들끼리 서로 뭐 하는지 모른다. 우리는 그런 조직이라는 걸 굉장히 미덕처럼 얘기를 하는데 노조 게시판이 있을 리가는 아니다. 예, 제가 보기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눈표, 그러니까 그 꺽쇠 집어넣어가지고 말 집어넣었잖아요. 저도 그걸 보면서 자살할 사람이 이런 거를 써서 유서를 남기는 경우가 있을까? 제가 뭘 유서를 많이 본 건 아니에요, 물론. 혹시 근데 이제 유서 같은 거 많이 접해 보셨을 테니까 이런 경우 보신 적 있어요? 저도 참 이례적인 게 그런 겁니다. 보통 이제 어떤 걸 쭉 쓸 때 그 틀리면 이제 찍찍 긋고 아니면 이렇게 하면 그 흔히 말하는 그 글자에 감정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죽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논리적으로 이 논리적 정합성 아니면 내용의 그 완결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걸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례적이죠, 사실은 이 부분이. 본 적은 없으시죠? 몇백 건 이상의 유서를 봤지만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런 유서는. 그리고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리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국정에 들어가면은 이제 사실 정보기관이고 어떤 위험도 있을 수 있으니 보직에 따라서는
유서를 쓰기도 한다. 근데 상상하면 쓰겠죠. 뭐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평소에 유서를 써왔던, 이런 상황이 언제 닥칠지 모르니까 그런 요원으로서 이렇게 감정이입해서 이걸 보다가도 딱 걸린 데가 뭐냐면 감사합니다는 아니잖아요. 이게 내가 죽는데 어디다 감사해. 저는 이 대목에서 정말 한편으로 소름도 끼치고, 왜 소름이 끼치냐면 이거는 감사합니다라고 쓸 대상이 있는 거예요. 대상이 있거나 아니면 유서가 아니라 경위서, 심할서, 사직서 이럴 때 심할서를 본 적은 있거든요. 많이.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포맷이? 저는 이 감사문제를 봤을 때 사실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도 이 유서는 아니다. 이거는 그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경위서이지만 제가 든 느낌은 그런 겁니다. 경고문 정도가 아닐까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요? 말하자면은 내가 이렇게 했고 했는데 니들이 나를 했어. 근데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묻지 마라. 근데 그 앞장은 굉장히 절절하게 딸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가족에 대한 얘기를 딸에 대한 먼저 얘기를 아마 더 많이 했다는 기억이 나는데, 아시다시피 딸애가 어디 다니는 줄 아시죠? 오늘 저기 장례식에 거기 그 제복을 입고 왔는 상태에서. 그래서 제일 많이 걱정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자기 새끼 건드리지 말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러니까 감사합니다를 꼭 늘려서 저기 막인을 진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게 해석을 하셨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내가 지고 간다. 내가 다 짊어지고 갈 테니 내 고맙다까지 하지 않았냐. 여기서 내 선에서 끝내라. 예, 그 앞문장이 사실 앞으로 저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 직원이 본연의 업무에 수행함에 있어 한치의 주저함이나 회피함이 없도록 조직을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니들이 잘해라 이 말이죠. 나같이 내가 지금 억울하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내가 억울하지만은 결국은 뭐 니들이 죽을 걸 내가 죽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을 보면요. 그러니까 누가 지켜봤거나 불러줬거나 이런 의심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생각했을 때 이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내국인 사찰은 없다는 말은 뭐냐면 야당, 언론의 가장 큰 사건이죠. 유병원 자살 사건 이후 가장 이상한 저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사건 당일부터 계속 문자 보내면서 이거 이상해. 그게 계속 들었더니 이제 뭐 식상해서 저는. 난 이상해요. 여러 가지 이상한데, 그래서 저 혼자 또 달리면 음모론자가 또 다시 될 테니까 이 사건을, 그래서 제가 국내 1호 프로파일러 배상훈 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쩌다가 이 소굴로 오셨습니까? 여기가 별로 이제 제 인생이 끝나는 장소인가요? 인생까지 끝나지 않고 경찰학과 교수로서의 그렇죠. 지금 뭐 이제 왜 가셨어요, 이 교수님? 농담입니다. 자, 프로파일러시고 들어보셨는지 모르는데 저는 추론 파일러거든요. 추론 파일러. 네, 추론 파일러인데 그러면은 한 3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 고견을, 그리고 저의 추론을 거기에 이 추론이 어떤지 여쭤보고, 첫 번째는 이제 유서 그 자체 둘러싼 그 유서에 예를 들어서 왜 자살하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 두 번째로는 신고의 전후 상황도 대단히 좀 짚어볼 만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장. 거기에는 이제 최근에 오늘 아침에는 그 마티즈가 그 마티즈 아닌 거 아니야? 다른 마티즈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래서 한 3가지 크게 나눠서 질문 드려볼게요. 첫 번째가 그 유서를 쭉 보면 첫 번째는 사찰은 전혀 없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그리고 근데 자료를 삭제하였다. 핵심 내용이죠. 그리고 그것은 나의 판단이다. 내 잘못이다. 나 혼자 한 잘못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감사합니다예요. 이게 저는 이 전체 유서에서 4개의 키워드를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먼저 드려보자면, 우선 기술자일 뿐이잖아요. 드러나는 바에 의하면. 그러면 본인이 타겟을 선정한 것도 아니고 하란다고 한 사람이고, 그리고 책임질 위치에 있지도 않고, 본인이 내국인 사찰한 적도 없어요. 본인 주장에 의하면.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자살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했기 때문에 그나마, 왜냐하면 삭제해서 그것이 나의 불찰이라고 하고 잘못이라고 하고 혼자에, 그리고 자살했다는 건데, 근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혼자 그걸 삭제하면 위기에 처했던 조직이 구해지냐 이거죠. 아니잖아. 많은 반론이 이거 좀, 내국인 사찰이 없는데 왜 삭제하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보다 그 이전에 또는 국민 니들 잘못한 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삭제했고, 이야기는 복구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일부분 복구되거나, 저는 그렇게 이해했고, 그리고 내 잘못이다, 이 얘기는 개인의 일탈이라는 겁니다. 누군가 지켜봤다면 그 사람의 필요와 감정이 담겼을 텐데, 국민이 내가 잘못했고 이제 복구 이거 어렵거나, 이제 자기 손에 있는 거죠. 이제 요것만 복구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100%를 모르는데 처음부터. 그런 다음에, 하지만 이런 삭제는 국정원을 시킨 게 아니라 개인 일탈이야 라고 누군가가 이 유서의 형식을 띤 이상한 괴문서를 통해 말을 했다라고 저는 이해했는데, 일단 그렇고,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감사합니다와 연결해서 제가 이상했던 것은, 가족이 남긴 유서에 보면 하트를 3개 그려놨어요. 하트를 3개. 사랑한다는 얘기죠. 사랑해 하고 하트를 3개. 네. 근데 이게 이제 가족 전체, 부모, 아내, 자식들, 을 두고 40대에 가장이 생을 마감하는 순간이란 말이죠. 사실은 대단히 비장하고 만감이 교차할 순간인데, 하트를 그려가지고 3개. 이 부자연스럽다. 이거는 본인이 죽지는 않지만, 내가 유서를 쓴다면, 실제로 죽을 건 아니지만 유서를 쓴다면 하는 정도의 조금 더 가벼운 마음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여유 아닌가, 이거.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트는 어떻게 보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정보기관원이고, 그럴 경우는 이제 흔히 말하는 무엇인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대북 작전이든 무슨 작전을 위해서 하트를 유서를 써놓죠. 하트를 사실은. 여러 가지 써놓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트 2개! 예비적으로 써놓은 것일 수 있다는 것에는 저도 일정 정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말하자면 앞에 1, 2와 3은 다른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3은 여기와 관계된 거지만은 1, 2는 훨씬 이전에 써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전에 써놨을 수도 있고. 왜냐면 거기에는 해킹하는 얘기가 전혀 없거든요. 그 얘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분리해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감정선이 앞에 선과 뒤에 선이 확 나눠져 버리는 것은 1, 2와 3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유서를 쓰긴 썼는데 시차가 있거나, 혹은 본인이 유서를 쓰고 있지만 내가 죽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썼거나, 하여튼 그러지 않고서야 지금 모든 가족을 다 남기고 지금 자기가 국정원 입장에서 국가적 재난 사태에서 이 사태를 종결짓기 위해서 개인이 목숨을 버리는 굉장히 비장한 상황인데 하트를 이렇게 그리고 간다는 게,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 뒤에 사실은 그런 감정이 있으려면 조금 죄송한데 눈물 자국이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있어요. 케이스가 더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짝짝짝짝짝 하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거 말씀하신 요게 뭐냐면, 제가 보면서 이 유서 좀 이상하다고 한 대목입니다. 뭐냐면 쭉 보시면 이렇게 이분은 혼자 그걸 삭제하면 조직이 구해지냐고, 그리고 이 논리를 쭉 따라가면 내국인 사찰을 하지 않았는데 내국인 사찰을 한다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내국인 사찰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삭제하고 자살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논리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거든요.
교수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프로파일러로서 이 논리를 어떻게 보셨는지. 그러니까 보통 이제 목소리가 너무 좋아하지 않는데 그 유서 분석, 진술 분석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감정의 맥락을 먼저 찾습니다. 네. 말씀대로 이제 하나의 맥락이 가다가 걸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뭐가 냐면 이게 누구의 이중 동작이 있느냐, 두 번째 맥락이 있느냐. 그러면 숨겨진 무슨 의도, 그렇죠. 맥락이 있느냐. 맥락이 있느냐. 근데 그것이 아니면은 이제 논리가 꼬여버린다. 그러면은 뭐 최악의 경우는 누가 이렇게 쓰는 걸 보고 있었을 수도 있죠. 말하자면 보고 아니잖아 이렇게 써야지라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뭐 그런 자살 위장 사건 같은 그럴 수도 있는데.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음모론 제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일반 현장 사건에서 자살을 가장한 타살에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물어보는데 이제 유서가 이렇게 흔히 말하는 읽히지가 않는다. 그렇죠.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전개되지 않는다는 거죠. 않는다고 하면은 그거는 다른 사람의 논리가 분명히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한 사람의 맥락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 저도 그렇게 이 유서를 읽었을 때 한 번은 잘 안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읽어봤는데 역시 이거는 이상한데 왜 한 사람이 쓴 게 아닌가? 라는 그 느낌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럴 수도 있죠. 말하자면 시차를 두고 썼을 수도 있다. 시차를 두고 조금 쓰고 예. 감정의 변화가 생겨서 조금 쓰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시차를 두기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다시에 나가고 뭐 지금의 어떤 거를 봤을 때는 네. 그리고 이렇게 글을 고쳐 쓰고 한 거 보면 오래 준비한 게 아니라 현장에서 쓴 듯한 그렇죠. 그런 흔적인데. 그래서 이제 물론 현장에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드러난 것은. 네. 눈표 같은 경우 네. 사실은 유서에는 역진이 없는 거죠. 말하자면 감정은 흐르는 대로 쓰는 거고 역진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다시 와서 눈표를 갖고 무엇인가를 넣어주고 말기움 표시. 예, 기움 네. 표시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냐면 말기움 표시를 넣는 거하고 빼는 거가 거의 의미가 180 다르지 않습니까? 이 유서 같은 경우가. 네. 그러면 이것은 누군가 읽어줬나? 아니면 시차를 두고 썼나? 그 둘 중에 하나다. 그러면 시차를 둘 수가 없다고 하면은 바로 가서 죽었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중간에 다른 어떤 액션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면 그 시간이 좀 벌어져야 되는데 안 벌어지고 붙였다고 하면은 그 시간에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은 다른 누구가 있을 것이다. 적어도 그 감정의 흐름에 인터셉트 할 수 있는 아니면 개입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은 전화를 받았거나 그 몇 가지 상황이 있어야지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지. 그냥 혼자 앉아서 쭉 죽기 직전에 썼다고 보기엔 부자연스럽다. 예, 그건 아니죠. 이건 절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보다 저 나쁜 사람 아니에요. 교수님 자리 유지하시겠어요? 어쨌든 프로파일링 기법상 분석해보면 혼자서만 쭉 그 자리에 쓴 거